영국 그랑프리 리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뮬러1 피렐리 브리티시 그랑프리 2026, 네, 지난 주말에 펼쳐졌고요. 빌드업 정말 업그레이드가 많지는 않았지만 나름 중요하다면 중요한 업그레이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우리가 유심히 봐볼 만한 부분 중에는 페라리 같은 경우가 이제 리어 코너에 업그레이드를 했다 그러면 도대체 뭘 했나요? 그게 리어 코너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리어 브레이크 덕트에서 나오는 이렇게 지금 이 부분 전부 다 이 파츠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또 타이어 온도 관리나 레이스 페이스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중요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했어요. 자, 그리고 리어윙에 손을 댔던 하스 같은 경우도 있고, 윌리엄스가 경량화가 좀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원했던 퍼포먼스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네, 업그레이드 얘기는 그냥 빨리 넘어가도록 하고 한 번밖에 없었던 프랙티스 얘기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프랙티스 1에서 탑10은 대략 이렇게 형성이 됐었고요. 사실 뭐 기록이 그렇게 중요한 세션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롱런 페이스가 생각보다 페라리가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 과연 이제 메르세데스나 다른 팀들이 전력을 다한다면 어떨 것인가 궁금해지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 중위권에서는 알핀의 콜라핀토가 상당히 좋은 페이스를 보여준 게 있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비슷한 페이스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SQ1을 뛰었는데 SQ1에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하스가 모두 탈락을 했죠. 그리고 윌리엄스가 좀 불안불안했지만 SQ2 진출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꼭 좋았던 것은 아닌 것이, 윌리엄스와 하스의 전투력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고요. 이번 주는 콜라핀토가 계속해서 기록이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탈락 위기에 놓였었습니다. 그리고 탑10에 든 드라이버 중에는 좀 의미가 있는 것이 후켄버그나 로슨이 또 탑10에 들었는데 계속해서 탑10 근처에 있었죠. 두 드라이버는. SQ2에서는 누가 떨어지느냐? 저는 굉장히 궁금했는데 윌리엄스는 확실히 격차가 좀 벌어졌었고요. 콜라핀토 좀 힘들었고, 아우디가 생각보다 전투력이 나오지 않으면서 후켄버그가 이때는 또 밀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쉬운 위치라고 할 수 있는 11위에 가슬리가 이름을 올렸고, 레이싱 불스가 모두 SQ3에 진출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SQ3에서는 모두가 딱 한 바퀴만 달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루이스 해밀턴이 SQ3까지 1위를 차지하면서, 보시면 프랙티스 1도 1위였잖아요. SQ1 1위, SQ2 1위, SQ3까지 1위. 해밀턴의 상승세가 계속됐습니다. 특히 안토넬리와 아주 미묘한 차이로 앞섰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메르세데스의 파워 유닛, 모터를 사용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트릭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스프린트 4를 해밀턴이 가져갑니다. 해밀턴이 스프린트 4를 가져가고 1, 2위의 격차는 단 0.011초로 치열한 모습이었고, 페이스는 사실상 같다라고 봐야겠죠. 자, 그리고 P1, P2, P3 이 세 명이 서로 다른 팀에서 나왔습니다. 1, 2, 3이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나타난 주요 지표 중에 재밌는 부분은, 이게 스피드 트랩의 속도를 재면 페라리가 가장 빠른 팀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럼 갑자기 이상한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퀄리파잉 주요 지표를 이렇게 확장해서 가져왔는데, 인터미디어트 1과 스피드 트랩을 같이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터미디어트 1은 의외로 여러 드라이버들이 빠른 속도를 또 내는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웰링턴 스트레이트에서 한창 달린 상태. 그곳에서의 속도는 페라리가 중간보다도 느립니다. 완전 느리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아주 빠른 가속은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냐? 어디에서 에너지를 남겨두고 어디에서 에너지를 소모하느냐, 어느 곳에서 충전을 하느냐가 팀마다 다르고, 심지어는 드라이버마다도 차이가 좀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 되겠고요. 르클레 같은 경우에 섹터 3가 좀 아쉬운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스프린트 퀄리파잉까지는 섹터 1, 2에서 에너지를 소진하고 섹터 3에서 그러니까 행어 스트레이트 지나가는 동안 에너지가 끝나도록 이런 패턴으로 준비를 했었다 그래요. 이제 이거를 퀄리파잉 가서 바꿉니다. 그래서 이때 상황과는 좀 다르게 될 것 같고요. 들리는 소문이라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자, 에너지를 정확히 얼마나 썼는지는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또 요새 AI가 많이 발달해 가지고 이 속도가 증가하는 것과 이걸 패턴 있잖아요. 그 패턴을 좀 분석하면 에너지를 썼나, 충전을 했나, 아니면 충전도 안 하고 쓰지도 않았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분석을 할 수 있긴 합니다. 예, 제가 한 건 아니어서 남의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스프린트 퀄리파잉 주요 지표에서 안토넬리가 정말 빨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빨랐냐면 섹터 1, 2에서 모두 패스티스트 섹터 타임이었고 얼티미트 랩 타임, 그러니까 각 섹터 타임 중에 가장 빨랐던 섹터 타임 3개를 더한 것은 안토넬리가 해밀턴보다 빨랐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미디어트 1과 스피드 트랩에서 중위권 정도의 속도가 나왔는데요. 심지어 러셀은 하위권의 속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드라이버들은 이 인터미디어트 1과 스피드 트랩에서 느렸으니까 느린 거냐? 절대 아니죠. 자, 메르세데스가 특히 러셀은 파워 유닛 이슈가 좀 있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인터미디어트 1과 스피드 트랩이 모두 가속 구간의 거의 끝부분, 보통의 이런 충전하지 않는 종류의 엔진이라면 최고 속도가 나는 곳에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에너지를 신나게 소모한 뒤 슈퍼 클리핑을 하는 가운데 지나가게 된다면 얘기가 좀 다르죠. 이런 부분에 투자가 돼 있는 차들은 이렇게 스피드 트랩이나 인터미디어트 1에 느리게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피드 트랩과 인터미디어트 1을 제가 이렇게 두 팀, 페라리와 메르세데스를 집중해서 말씀드린 것은 특히 실버스톤과 같은 경우에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저걸 통해서 셋업이나 성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주 극단적인 몇 가지를 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레드불 같은 경우에 베르스타펜이 3위, 아이자카자가 8위기는 한데 두 드라이버의 기록 차이가 크지 않았어요. 8위까지 굉장히 촘촘하게 기록들이 모여 있었죠. 그리고 아이자카자가 전반적으로 팀메이트에 비해서 많이 밀리는 기록도 아니었어요. 섹터별로도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전반적으로 베르스타펜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결과적으로 퀄리파잉에서는 아이자카자가 베르스타펜보다 더 빨라지게 되죠. 자, 그 다음 맥라렌 같은 경우에는 딱히 장점을 찾기 힘든 이런 분위기를 이어가는데, 섹터 3에서 조금 빠른 것을 가지고 좀 위안을 삼기는 어려운 것이, 섹터 3는 상위권 팀들은 기록이 거의 비슷해서 섹터 3에서 좀 빠르냐 느리냐가 큰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거의 끝나가는 마당에, 행어 스트레이트가 끝나는 마당에 스토와 베일시케인 지나서 마지막으로 클럽 지나는 이 동안은 상위권 4팀은 성능이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에너지를 다 소모했기 때문에 뭐 에너지 소모 횟수 이거에 따른 장단점도 많이 희석이 되는 거죠, 섹터 3에서. 그래서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다음 좀 의미 있다면 의미 있는 부분은 이건데요. 레이싱불스는 에너지 소모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인터미디어트 1이나 스피드 트랩에서 모두 굉장히 빠릅니다. 별 의미가 없어서 뭐 따로 이게 셋업이나 이런 부분이 어땠는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기록이 잘 나왔고요. 특히 로슨 같은 경우가 전반적으로 모든 섹터에서 거의 최상위권 드라이버들 수준의 기록을 보여줬어요. 4강 팀과 비슷했고 실제로 아이자카자와 다 비슷했습니다. 모든 지표에서 비슷했기 때문에 최종 기록도 비슷했고요. 리암 로슨이 요즘 너무 잘해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지표였고, 인터미디어트 1, 그러니까 웰링턴 스트레이트에서 정말 빨랐던 팀 중에 하나가 알핀이죠. 알핀 같은 경우는 브룩렌즈 들어갈 때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자신 있고, 에인트리 빠져나올 때의 가속도 자신 있고, 아마도 어느 정도 에너지도 투자를 했겠죠, 인터미디어트 1에서. 그래서 여긴 빠른데 행어 스트레이트에서 스피드 트랩은 별로 빠르지 않아요. 역시 에너지를 소모한 곳에서 빨랐다 라는 정도를 알 수 있고, 콜라핀토는 전반적으로 가슬리보다 느린데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섹터 2에서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섹터 2 하나에서 0.3초 차이가 났고,
이 실버스톤의 섹터 2가 잘 생각해보면 중요한 코너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러필드 있죠. 콥스 있죠. 마구첸 베케치 있죠. 자, 중요한 코너 다 들어가 있는 데서 가슬리가 빨랐습니다. 이런 부분은 콜라핀토가 한 3, 4년 차 되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은 섹터 2 좀 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지표입니다. 다음 아우디인데요. 아우디는 단점이 뚜렷해 없습니다. 까지는 좋은데 장점도 없는 것 때문에 딱 중위권에 그쳐버렸죠. 늘 말씀드리지만 아우디가 차가 참 좋아요. 차가 참 좋고 드라이버들 잘해주고 있어요. 이제 성적만 내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참 어렵네요. 성적만 내는 게. 다음은 윌리엄스인데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어느 정도의 경량화를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성과가 좋지 않았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전에 실버스톤에서 달려본 기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종합적인 성능을 요구하는 곳에서 Q2 가는 게 힘든 SQ2 포함해서 이런 전력으로는 중위권에서도 상위로 올라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고요. 하스는 총체적인 난국이었는데 일단 인터미디어톤과 스피드 트랩에서 둘 다 상당한 하위권입니다. 특히 웰링턴 스트레이트에서 느렸던 걸 알 수 있어요. 두 명이 17위, 19위죠. 행어 스트레이트에서는 베어머니 많이 느렸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관리하고 소모하는데 좀 이슈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인터미디어트 1에서 시속 300km가 안 되고요. 베어머는 스피드 트랩에서도 시속 300km가 안 됩니다. 굉장히 느린 겁니다. 자, 그리고 페레스와 보타스 같은 경우에 역시 캐딜락 같은 경우도 최고 속도가 가끔 빨리 나올 수는 있어 보입니다만 이제 전반적으로는 장점을 찾아보기 힘든, 단점이 뚜렷하게 큰 것보다는 장점을 찾아보기 힘든 차라는 점이 어려웠고요. 헝가리에서 봅시다. 자, 그리고 영국 그랑프리 섹터 타임 비교 보시면 제 섹터 3가 왜 이렇게 차이가 안 나냐고 따로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했는지 여기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오른쪽에 가서 보시면 섹터 3는 정말 차이가 안 납니다. 이 상위권 드라이버들 다 비슷비슷하죠. 근데 이 상위권 드라이버들과 은근히 레이싱 불스 드라이버들이 비슷해요. 특히 리암 로스는 제법 빠르죠.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 후켄버그도 섹터 3에서는 상당히 좋았었어요. 섹터 1이 망했습니다만 섹터 3에서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캐딜락과 에스턴 마틴, 특히 에스턴 마틴은 여기 칸이 모자라서 표시된 게 여기지 더 빗나가야 돼. 섹터 1은 들어온 게 맞고요. 섹터 2, 3는 이 칸을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칸이 좁아서 표시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음 이제 최고 기록과 얼티미트 랩 기록인데 전반적으로 빠른 차는 뭐 비슷하고 이 느린 차는 느린 대로 비슷해서 흐름은 비슷합니다. 약간 뭐 그래프가 살짝 움직이는 정도라 왼쪽과 오른쪽이 비슷합니다. 근데 이건 차이가 좀 나요. 이게 뭐냐면 왼쪽은 인터미디어트 1 웰링턴 스트레이트고 오른쪽은 행워 스트레이트 스피드 트랩에서의 최고 속도입니다. 보시면 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페라리가 왼쪽 그래프에서는 중하위권이고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최상위권이에요. 알피는 왼쪽 것은 압도적인 1위고요. 오른쪽으로 오면은 중위권 정도밖에 안 되죠. 그냥 둘 다 느린 건 에스턴 마틴 뭐 이 정도라고 할 수 있고 베어먼도 전반적으로 둘 다 느렸었습니다. 이래서 이것만 가지고 이 지표를 그려 넣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인터미디어트 1을 각 팀에 좀 팀 최고 기록을 낸 드라이버만 가지고 했을 때 하이 다운포스의 상위권 팀들이 다 몰려 있는데 이게 정말 맞나? 라는데 물음표가 좀 붙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에 너무 많은 가치를 두면 안 되고 심지어 얼티미트 랩타임과 스피드 트랩으로 비교하면 페라리가 가장 높은 효율에 가장 빠른 최고 속도가 나는 차로 표시되는데 그렇지 않죠. 실제 최고 속도는 페라리가 기록할지 몰라도 그게 페라리가 엔진이 좋다든가 드래그가 적다든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실버스톤에서는 좀 그렇고요. 레이스가 아니죠. 스프린트 스타팅 그리드에서는 최상위권 드라이버들이 모두 미디엄 타이어를 썼는데 주의할 부분은 베르스타펜과 아이작 하자입니다. 베르스타펜과 아이작 하자는 새 미디엄 타이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악 물고 레이스에 새 미디엄 두 세트를 가져가겠다라는 의지죠. 이것 때문에 스프린트 스타트에서도 손해를 보고 스프린트에서 진행이 되면서 타이어 관리 안 되니까 억지로 좀 무리하는 부분들 나오고, 그래서 순위가 밀린 거예요. 스프린트 순위 밀리는 걸 감안하고 레이스를 위해 새 미디엄 타이어를 아낀 거죠. 그리고 최하위권에서는 소프트를 써보기도 했습니다. 스프린트에서는 눈에 띄는 접촉이라면 페레스와 알론소가 부딪힌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위권에서는 해밀턴과 안토넬리의 추격전이 있었습니다만, 속도 차이가 좀 났어요. 예, 안토넬리가 해밀턴을 떨쳐 놓은 다음에는 정말 많은 간격을 펼쳤습니다. 이 몇 랩 안 되는 경기인데 차이가 많이 벌어졌죠. 두 드라이버가 차이가 제법 났었습니다. 그리고 좀 재미있는 부분은 그 뒤에, 그러니까 노리스, 러셀, 르클레, 그리고 베르스타펜까지, 피아스트리까지도 있었죠. 이 드라이버들이 계속 순위를 바꾸고 추격전을 펼치고 추월하는 장면들이 나왔었는데, 레이스의 예고편 같았습니다. 레이스의 예고편 같았고요. 결과적으로는 아이작 하자가 스타트에서 레드불이 둘 다 안 좋았고 베르스타펜도 순위를 많이 밀렸는데, 아이작 하자가 정말 많이 밀렸습니다. 13위까지 떨어지고 나서 열심히 회복을 했는데 딱 가슴 아프게 9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끝끝내 리암 로슨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노 포인트라는 거죠. 로스는 포인트를 가져갔고요. 그래서 이런 스프린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프린트 위너가 키미 안토넬리가 됐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자, 놀람주의. 3, 2, 1. 그렇습니다. 안드레아 키미 안토넬리는 무려 스프린트 우승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랬지 라고 이제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죠? 자, 이 친구가 생각해보니 스프린트 우승이 없었어요. 그렇네요. 생각해보니. 네, 결국 스프린트 우승 하나 가져갔고요. 자, 스프린트 폴은 정말 일찍 땄었잖아요. 지난해 캐나다에서 했었으니까. 그런데 스프린트 우승은 이제야 가져갔습니다. 자, 그리고 스프린트 이후의 잔여 타이어 상황은 퀄리파잉에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는데, 상위권 팀들은 4세트의 소프트를 가지고 있는 드라이버들 제법 있고요. 재밌는 것은 저 밑에 아우디와 알핀 드라이버들은 소프트 타이어 6세트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싱싱하게 보관하고 있었다는 뜻이 되겠죠. 프랙티스 1에서도 안 썼고요. 퀄리파잉에서는 스프린트 퀄리파잉은 SQ3 진출을 못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프트가 모두 새 타이어인 팀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퀄리파잉을 진행하게 됩니다. 퀄리파잉에서는 Q1에서 아이작 하자가 이번엔 다르다 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미 스프린트 퀄리파잉에서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퀄리파잉 Q1부터 1위로 올라옵니다. 1분 29초 276, 상당히 좋은 기록이죠. 그 리암 로슨도 새 타이어를 좀 소모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새 타이어를 2세트 썼어요. 그래서 2위에 기록을 작성을 했고, 자세히 보시면 페라리보다 레드불이 빠른 것인가? 아니죠. 르클레 기록이 썼던 소프트입니다. 썼던 소프트로 여러 랩 달리면서 작성한 기록이라 당연히 새 소프트보다 많이 느리고요. 그런데 3위예요. 후켄버그도 새 소프트를 2세트 사용해가지고 4위까지 올라왔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까지 기분 좋은 사용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베르스타펜 같은 경우는 첫 주행에서 기록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새 소프트를 하나 소모했고요. 이런 식으로 새 소프트를 소모한 드라이버와 소모하지 않은 드라이버가 갈리는데, 상위권에서는 딱 3명, 안토넬리, 르클레, 해밀턴, 이 3명만 새 소프트를 아꼈습니다. 그러면 이 아낀 드라이버들은 4세트, 즉 Q2에 2세트, Q3에 2세트를 쓸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 나머지 아이작 하자와 맥라렌 드라이버들, 그리고 러셀, 이 드라이버들은
Q2에 소프트 타이어를 한 세트만 써야 되는 상황이 됐죠. 새 타이어는. 실제로 그렇게 갑니다. 자, 그리고 Q1에서 이제 오콘을 제치고, 윌리엄스 드라이버들이 또 Q2에 다 진출했는데, 예, 콜라핀토가 예, Q1에서 스핀이 있었죠. 그래서 기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탈락을 했고, 올리버 베어먼이 Q2에 진출했습니다. Q2에 진출해서 윌리엄스 드라이버들을 이기면서 홈 그랑프리에서 작은 승리를 거뒀죠. 어떻게 보면 하스와 윌리엄스는 그들만의 작은 싸움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베어먼이 좋은 기록을 내줬습니다. 자, 그리고 Q3에는 누가 갈 것인가? 또 한 번 레이싱 부스가 갔고요. 누가 11위가 될 것인가? 예, 보톨레토가 11위가 됐습니다. 사실 이 기록을 보시면 가슬리부터는 차이가 좀 나요. 그런데 보톨레토는 정말 아깝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 파워 유닛에 에너지를 호출해서 쓰는 부분 잘못한 게 있었고, 코너 공략 잘못한 게 확실하게 있었다고 해요. 그냥 그 팀 라디오에서 빠르게 내가 잘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긴 인터뷰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본인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한 부분. 그래서 우리 차는 좀 더 빠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성숙한 팀 라디오를 들려줬었습니다. 자, 문제의 Q3입니다. 일단 Q3에서는 페라리와 메르세데스의 대결이 됐는데 메르세데스 중에서도 안토넬리가 빨랐습니다. 이제 러셀은 이 퀄리파잉 Q3도 그렇고 스프린트도 그렇고 파워 유닛에 약간의 이슈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추측이 되는, 그래서 사실 레이스 때 팀 라디오 그렇게 나오는 게 있었죠. 출력이 잘 안 나오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베르스타펜도 있었습니다. 베르스타펜이 밸런스 이슈가 있었던 것 외에도 파워 유닛으로도 출력이 잘 안 나오는 이슈가 있었어요. 이건 텔레메트리에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데, 그래서 손해를 좀 본 겁니다. 이제 베르스타펜과 러셀은. 그러니까 손해를 안 봤으면 팀메이트보다 빨랐을 거라는 뜻이 아니고요. 파워 유닛 이슈로 손해를 보는 차들이 몇몇 있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림블라드는 딱 한 번만 달렸고, 안토넬리와 르클레의 폴포지션 경쟁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차이가 제법 났어요. 예, 샤를 르클레가 약간 눈에 띄게 라는 표현을 써도 될 정도로 0.175초면 차이가 조금 났습니다. 아주 큰 성능 차이라고 보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퀄리파잉 폴포지션, 스프린트 우승에 이어 다시 한번 안토넬리가 가져가면서 챔피언십 선두로서, 자, 영국에서 우승하면 정말 많은 격차를 두고 시즌 전반기 마지막 두 경기를 향해 가게 되겠죠. 기분 좋을 수 있는 상황. 그리고 퀄리파잉이 끝나고 나서 페널티가 좀 나왔는데요. 림블라드, 요거는 우리가 잠깐 봤던 장면 있잖아요. 약간 핀레인에서 나올 때 위험해 보였다 한 장면. 팀에게 벌금이 5,000유로 나왔습니다. 저게 5만 유로짜리가 있고 5,000 유로짜리가 있죠. 정말 말도 안 되게 위험한 걸 5만 유로 벌금 나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위험한 건 5,000 유로 벌금이 나오고, 중요한 건 이거죠. 가슬리가 3그리드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3그리드 페널티 받게 된 이유는 15번 코너, 그러니까 스토어입니다. 행어 스트레이트 지나서 스토어로 향해 갈 때 이 랜스 스트롤이 지나가야 될 레이싱 라인을 계속 그냥 주행하고 있었어요. 1차로 정속 주행 같은 느낌이죠. 자, 지금 뒤에 구급차와 같이 막 경찰차가 가고 있는데 1차로 정속 주행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팀 라디오 이슈도 있고 그런 점을 다 감안해 줬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비켜줘야 되는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라는 판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표에서는 다시 한번 웰링턴 스트레이트에서는 빠른데 행어 스트레이트에서는 좀 느린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행어 스트레이트에서 좀 느렸기 때문에 스피드 트랩에서 두 드라이버의 기록이 중위권 이하인데요. 특히 안토넬리는 안토넬리인데 러셀이 시속 300km가 안 나오는 거, 이거 제가 아까 다른 팀도 이슈가 있는 거라고 지적을 했잖아요. 살짝 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진짜 러셀에게 파워 유닛 이슈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했고요. 특히 안토넬리가 이 SQ3에서 해밀턴에게 약간 밀릴 때 포함해서 이때 Q3에서까지 섹터 3에서 르클레이 기록을
딱 넘어가게 된 마지막 장면이 클럽 이후였다는 점에서 메르세데스의 트릭에 대한 이야기가 또 논쟁이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길게 다루지는 않을 텐데 이미 일본 그랑프리에서 나눴던 부분과 비슷해요. 이게 뭐냐면 현재의 파워 유닛은 MGU-K를 이용해 가지고 쓰게 되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것을 시속 350kW를 쓰다가 이제 다 쓰게 되면 순차적으로 그 에너지를 줄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줄여서 쓸 에너지가 모자르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자르게 되면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최대한 쓰려면 미리 그런 MGU-K의 사용을 중단시켜야 되는데 그걸 강제로 마지막까지 최대한 350kW를 쓰다가 스로틀 페달에서 발을 떼서 리프트를 하는 거죠. 리프트를 통해 가지고 350kW에서 바로 0으로 떨어지도록. 그러니까 남들은 미리 천천히 줄이고 있어야 됐던 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밀어붙일 수 있게 하는 이런 트릭에 대한 거. 이게 이제 일본 그랑프리에서는 아예 셧다운을 시켜버렸고 이제 그게 문제가 돼서 그 부분은 금지가 됐지만 리프트를 하는 것은 그게 금지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이 리프트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소프트웨어 작업이 필요했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리프트를 통해서 에너지를 다 쓰지 않게 되는 거. 현재로서는 지금까지 고쳐놓은 일본 그랑프리 이후에 고쳐놓은 규정에는 문제가 없는데 아마도 이것도 조만간 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칼질이 될 수밖에 없는 사용 방법입니다. 다음 페라리인데요. 스피드 트랩에서 무려 1위, 4위, 그러니까 웰링턴 스트레이트에서 정말 빠른 속도, 아니죠, 웰링턴이 아니죠, 행어 스트레이트에서 정말 빠른 속도가 나왔다는 게 되는데 해밀턴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빨랐습니다. 이것은 가장 빠른 랩을 달릴 때 저렇게 빠르진 않았었어요. 그 부분이 또 재밌는 부분이고, 어쨌든 두 드라이버가 기록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미묘하게 섹터 1, 2에서 르클레가 더 좋은 부분이 있었고 얼티미트 랩 타임은 해밀턴이 더 빨랐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작 하자와 베르스타펜의 기록에서는 역시 두 드라이버가 전반적으로 비슷하고 얼티미트 랩 타임, 그러니까 최고의 섹터 타임을 더한 거를 비교했을 때 격차가 좀 더 벌어집니다. 그만큼 아이작 하자가 굉장히 잘해줬어요. 특히 이제 섹터 3에서는 전체 3위의 섹터 타임을 낼 정도로 이 아이작 하자가 좀 상당히 눈에 띄게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서도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베르스타펜과 러셀의 파워 유닛은 제대로 에너지를 끌어다 쓰지 못하는 파츠들이 좀 기록된 게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뭐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베르스타펜이 더 빨랐을 거란 뜻이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베르스타펜의 속도에는 영향을 줬다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노리스와 피아스트리입니다. 이제 피아스트리 같은 경우에 스피드 트랩에서 상당히 빠른 기록을 내주기도 했고 섹터 3가 빠르기도 했지만 문제는 전반적으로 빠르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드라이버 모두 이번에는 최상위권의 페라리와 맥라렌과 비교해서 차이가 좀 컸습니다. 정면 승부가 거의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자, 그리고 레이싱 불스 아비드 림블라드가 리암 로슨을 이겼습니다. 요즘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의 리암 로슨을 림블라드가 앞섰다는 거, 이 부분 또 중요하게 봐야지 되겠죠. 그리고 보톨레토도 후켄버그보다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후켄버그가 실버스톤의 강한 드라이버예요. 뭐 지난해 19그리드에서 포디엄 피니시까지 갔으니까 실버스톤에서 강하냐 하면 그 뜻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팀의 전투력에 비해 실버스톤에서의 성적이 좋습니다. 원래 그랬어요, 후켄버그가. 그랬는데 그것을 2년차의 보톨레토가 확실히 앞서줬다는 점이 좀 인상적이고요. 후켄버그가 장점으로 내세울 만한 건 역시 경험 많은 드라이버들이 빠른 섹터 2에서는 조금 빨랐습니다. 다음, 콜라핀토는 스핀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기록이 나오지 않아서 사실상 두 드라이버 비교는 의미가 없고요. 가슬리는 그냥 전반적으로 무난했습니다. 무난했기 때문에 순위도 22명 중에 거의 가운데인 12위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하스에서는 요새 이제 오콘이 분위기가 영 안 좋기는 하지만 근데 잘 뜯어서 보면 그렇게 많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것까지는 아니기는 해요. 오콘이
좀 변명거리들이 있는데 잘 그걸 인터뷰에서 얘기를 안 하고 그런 점도 있다라고 합니다. 뭐 정확히 뭔지는 저도 듣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하스는 넘어가고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 사인스가 스피드 트랩에서 상당히 좋은 기록을 내줬는데 알보는 꼴찌예요. 두 드라이버가 뭔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완전히 다른 에너지를 사용하는 맵을 쓴 게 아닌가 라는 추측을 하게 합니다. 이래도 되나 싶은, 거의 제일 빠른 차와 제일 느린 차가 같은 팀이죠. 한 차는 위에서 두 번째고 한 차는 밑에서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있는 거죠. 예, 사실 뭔가 있는 거라고 추측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재밌는 것은 그런 차이에 비해서 섹터 1, 2, 3의 섹터 타임은 거의 비슷합니다. 어디에서 몰아쓰든 결과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똑같다, 예, 라는 정도로 볼 수 있었고요. 다음 캐딜락입니다. 캐딜락도 역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다른 중위권 팀들에 비해서 다 느린, 예, 섹터 타임들을 보여줬습니다. 헝가리에서 봅시다. 자, 이제 넘어갔고요. 이것도 이제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제 좀 인터미디어트 1과 스피드 트랩 비교하는 것도 여기는 조금 언급하고 갈 만한 부분이, 인터미디어트 1의 최고 속도가 모든 팀들이, 예, 스프린트 퀄리파잉보다 퀄리파잉에 좀 느렸어요. 라는 뜻은 후반부에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죠. 예, 마고첸 100캐치 지나서 행어 스트레이트, 여기에 투자를 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반적으로 느껴서 웰링턴 스트레이트의 속도가 다들 느려졌습니다. 그런데 에스턴 마틴은 특히 정말 많이 느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크게 언급할 건 없어서 넘어가고, 퀄리파잉 배틀은 정말 팽팽했다. 예, 현재까지의 분위기는 정말 팽팽합니다. 예, 그나마 차이가 좀 나는 쪽이 윌리엄스 7대2, 그리고 에스턴 마틴 이번에 스트롤이 또 빨라지면서 7대2 됐고요. 하스도 7대2. 여기가 그나마 벌어진 건데, 지난해 생각하면 이 정도면 굉장히 팽팽한 거죠. 기록 차이로 보면 더더욱 차이가 별로 안 나는 팀들이 제법 있는데, 차이가 나는 드라이버라면 역시 가슬리와 콜라핀토 차이가 제일 크고요. 스트롤과 알론소 차이가 제일 크지 않아요. 지금 가슬리와 콜라핀토 차이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 기록이 비슷한, 예, 차들이 몇몇 있어요. 특히 맥라렌 보시면 0.013초, 거의 똑같은 거죠. 0.1초 전후면은 뭐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메르세데스도 0.078초. 그리고 페라리 보세요. 이게 실화인가 싶은 0.01초 차이 납니다. 0.01초. 자, 그리고 퀄리파잉 이후 잔여 타이어 상황에서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예, 미디엄 타이어를, 대부분 이제 미디엄 타이어 한 세트, 하드 타이어 한 세트를 새 타이어로 남겨놨는데, 레드불이 미디엄 두 세트를 남겨놨다는 거, 새 타이어로. 그러니까 다른 팀들은 헌 미디엄을 써야 될 때 새 미디엄을 쓸 수 있고, 자, 그럴 거면 차라리 헌 소프트를 쓰지, 이렇게 다른 팀의 선택을 강요하는, 예, 타이어 전략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드라이버 퍼레이드가 있었죠, 일요일. 여기에서 재밌는 부분은 이제 레고. 제가 소신 발언 하나 하자면, 소신 발언 하나가 아니고 제가 한 3가지 할게요. 여러분들은 긍정 채팅해 주시고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신다면 메모장에 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예, 글로만 보면 서로 싸움이 나기 때문에, 예, 제 안 좋은 얘기는 제가 좀 하자면, 이분은 왜 여기 있는 걸까요? 제가 이게 진짜 미스테리입니다. 이분은 왜 여기 있는 걸까요? 이게 사람들에게 혼동을 자꾸 일으키게 하는데, 저 사람은 F1 회장이 아니라 FIA 회장입니다. 자, FIA에서 F1이 중요한 요소기는 하지만 F1이 FIA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F1 드라이버들이 퍼레이드 하는데 FIA 회장이 왜 나오나요? 자, 네, 이건 드라이버 퍼레이드입니다. 네. 관계자 퍼레이드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그 여러 드라이버들 보시면 뭐 해밀턴 여기 있죠. 베르스타펜은 여기는 안 보이는구나. 이제 안 좋게 이야기를 했지만 막상 타면 이기려고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제가 예고했었죠. 드라이버들 그렇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차를 타면 굉장히 위험한 드라이빙들을 하잖아요. 사고만 안 내면. 이겨야죠. 탔으면. 예, 당연한 겁니다. 이건. 예, 그래서
네, 이기기 위해서 몹시 즐겁게 막 숏컷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들 초진지, 특히 여기 앞에 있는 드라이버들은 그 자세가 이미 카트에서 저항을 줄이려고, 그리고 이제 프론트 그립도 확보하고 저항도 줄이고 앞으로 이렇게 숙여가지고, 자, 열심히 달렸습니다. 이기고 싶은 거죠. 그래서 레고 레이스 위너, 예, 페르난도 알론소가 우승을 했는데요. 제가 소신 발언을 좀 또 하나 하자면, 아직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아마 아닐 것 같은데, 약간의 일말의 의심이 있어요. 러셀은 왜 슬로우 펑처가 났을까? 트랙 곳곳에 연석 사이사이에 레고 조각들이 있었거든요. 그냥 있었다는 겁니다. 레고 조각은 그래블 자갈들과 다르게 각진 FRP죠. 제가 이게 진짜 그때 이게 확인되기 전에 함부로 제가 방송에선 얘기 못하니까 제가 얘기 못했는데, 이거 레고 레이스에서 생긴 펑처 아니야? 라는 생각이 저는 정말 많이 들었었어요.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슬로우 펑처는 좀 예, 트랙에 정말 많이 레고 조각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 모르겠고요. 다음 이제 피스탑 시간 예상인데요. 그린 플렉일 때 20초, 예, 세이프티카, 버추얼 세이프티카 때 10.5초 정도가 걸린다 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걸린다는 얘기는 트랙에서 그냥 달린 차와의 시간 차이인데, 대략입니다. 대략 이지만 이거보다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났는데, 네, 제가 괜히 10초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해밀턴과 러셀의 차이는 뭐 이따가도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그 세이프티카가 나오기 전에 12초 정도의 격차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세이프티카에 걸리지 않고 둘 다 들어갔거든요. 둘 다 들어갔고, 그때는 이제 15초 정도인데 그때 느리게 달릴 때이기도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건지. 어쨌든 10초, 세이프티카 10초, 이거를 머리에 넣어 두시면 좋기는 할 겁니다. 10.5초, 그린 플렉에 20초. 내년에 저거 바뀌어서 나오면 누군가, 이걸 제가 계산한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이게 계산을 한 건데, 이 계산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국 그랑프리 실버스톤의 특이사항을 생각을 아니, 그게 이제 피스탑 하는 쪽이 유리한데, 어쨌든 이거 내년에 바뀌면 진짜 한 대 때릴 겁니다. 누굴 때리지 근데? 자, 어쨌든 자, 안토넬리 폴 포지션을 따면서 프론트로에 섰고, 샤를 르클레도 프론트로에 서고, 그렇습니다. 해밀턴, 러셀, 아이작, 하자, 노리스 등이 있는데, 저의 예상과 다르게 모두 완벽하게 똑같은 스타트 타이어, 앞에 탑10과 나머지 12명 어쩌면 이렇게 정확히 미디엄 타이어만, 새 미디엄만 쓰는지 이죠. 자, 그리고 영국 그랑프리 레이스 랩 차트에서 이제 페라리를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라리에서는 해밀턴이 스타트에서 폴스 스타트를 한 게 좀 컸습니다. 예, 폴스 스타트 확실히 했고요. 변명의 여지가 없이. 그게 이득을 받냐 아니냐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때 움직이면 안 돼요. 그냥 움직이면 안 되는데 움직였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이 그리드를 벗어났냐 아니냐로 따지지 않는 걸로 바뀐 지 오래됐죠. 움직였어요. 움직였고, 움직이면 그냥 5초 페널티입니다.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장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장면. 여기죠, 여기. 여기가 바로 요 37랩째, 해밀턴 기준으로 37랩째 후켄버그가 9번 코너, 그러니까 콥스 근처에 차를 세웠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해밀턴이 옐로우 플렉을 위반한 것 아니냐라는 조사에 들어갔고, 이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 후에 진행된 거라 경기 중에는 저희가 언급을 하지 못했는데, 예, 이 경기 후에 진행된 이 조사에서 해밀턴은 실제로 옐로우 플래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지나간 것이 확인이 됐어요. 자, 그러면 옐로우 플래그 위반으로 페널티를 받느냐? 문제는 이제 끝나고 부르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럴 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옐로우 플래그라는 것은 트랙에 마샬 섹터 단위로 나옵니다. 마샬 포스트와 마샬 포스트 기준으로 나와요. 그런데 해밀턴이 위반한 그 구간에 옐로우 플래그 있는 구간에 진입을 한 게 아니라 해밀턴이 지나가고 있는 중간에, 그러니까 해밀턴이 그 구간을 빠져나가기 좀 전에 옐로우 플래그 그 구간에 나왔어요.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밀턴의 그때 베르스타펜과 콥스에서 배틀을 펼치면서 가고 있는, 콥스예요. 콥스 탈출부 쪽인데, 그 콥스를 탈출하면서 미러를 보면서 베르스타펜과 방어를 하는 중에 옐로우 플래그가 나옵니다. 근데 라이트 시그널 중에 보일 수 있는 노란색 라이트는 다 지나가서 없고요. 해밀턴의 앞에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다음 섹터에 라이트 시그널이 있죠. 다음 섹터 라이트 시그널이 그린이 떴어요. 근데 그린이 앞에 떴다는 뜻은 지금 네가 있는 곳이 옐로우란 뜻입니다. 옐로우가 없으면 그린도 안 떠요. 네가 옐로우에 있으니까 그린이 뜹니다. 그리고 그린이 나오자마자 그 섹터를 벗어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자, 그러면 근데 그쪽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지금 베르스타펜을 미러로 보고 있었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드라이버들에게는 대시,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에 또 표시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옐로우 플래그가 나오면 노란색이 깜빡이게 되죠. 그런데 재밌는 부분이, 텔레메트리를 다시 확인한 결과 해밀턴의 대시에 노란불이 단 한 번 깜빡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노란불이 들어왔다가 꺼지고 다시는 안 들어온 거죠. 단 한 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그 섹터 끝물이었다는 거예요. 그 섹터 진짜 맨 끝에, 옐로우가 있는 섹터 맨 끝에 말하자면 이미 후켄버그를 지나간 뒤에 옐로우 플래그가 나온 거예요. 앞에 그린이 잠깐 나왔지만 그 부분도 곧 지나갔고. 그래서 이거는 상황을 고려하면 못 볼 수 있다. 이게 조금만, 뭐 한 0.23초만 지났어도 볼 수 있는데, 그거보다 짧은 시간에 다 끝나버린 일이라서 드라이버가 못 보고 갈 수 있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이 페널티 없이, 타임 페널티 없이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못 본 건 맞아요. 못 본 건 맞지만, 네, 이거는 드라이버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타임 페널티 같은 걸로 줄 수는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이런 것도 자주 있는 케이스라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이 얘기도 조금 하기는 해야지 되겠네요. 이제 해밀턴의 저 느리게 간 저 버추얼 세이프티 카 때 랩을 제가 안 지워놨네요. 어쨌든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자, 중요한 건 이 두 드라이버가 페이스의 차이가 분명히 났다는 거예요. 해밀턴과 르클레는 선두에서 달렸으니까 타이어를 아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첫 스틴트부터 실선과 점선의 랩타임 차이가 제법 났고요. 이 한 줄이 1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때로는 1초가 넘게 차이가 났는데, 그 뭐 앞에 있는 차들과의 어떤 관계를 생각하더라도 이 차이는 확실히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추월도 당하고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리고 예, 두 번째 스틴트도 그렇고 세 번째 스틴트도 그렇고 배틀이라는 것이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예, 이 르클레와 해밀턴의 페이스는 전반적으로 비슷했습니다. 예, 비슷했다는 얘기는 르클레가 조금 더 빠른 부분도 있었고, 뒤에는 해밀턴이 빠른 부분도 있었죠. 해밀턴이 빠른 부분은 사실은 이런 쪽인데, 여기서 먼저 피스탑을 하고 타이어 수명이 좀 오래된 건데도 불구하고 빨리 달릴 때 이전 속도가 나온 걸로 봐서는 이 르클레가 사실 비슷한 페이스를 내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결과적으로는 르클레가 더 좋은 기록을 내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피스탑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쉬워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스탑을 하지 않았다면 해밀턴은 2위가 됐을 것이기 때문에 3위가 되어버린 이 문제의 마지막 피스탑이 아쉽게 느껴질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이거는 이 메르세데스의 경우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해밀턴과 러셀의 히스토리 차트입니다. 선두와의 차이예요. 맨 밑에 0에 해당하는 위치가 선두, 대부분 르클레가 되겠죠. 그런 상태가 되겠고, 이제 마지막 이 세이프티카가 나오기 전 상황에 두 드라이버의 자리가 바뀌는 위치, 여기죠. 여기에서 들어가서 바뀝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피니시 라인 통과하는 쪽이기 때문에 좀 감안을 해야 되지만, 그 전 랩의 격차를 보면요, 이게 한 칸이 5초거든요 이게 한 12초 정도 차이가 납니다. 12초.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세이프티카 상황에 트랙을 그냥 달린 것과 비교해서 10.5초 정도 차이가 난다, 라는 분석이 있었죠. 그걸로 시작을 했는데, 그 제가 분석한 게 아니라 F1 공식 홈페이지가 경기 전에 꼭 기억해 두세요 하고 알려주는 그겁니다. 그런 거 나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겠거니 하고 가야죠. 사실 그런 부분은 좀 면밀히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맞겠거니 하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10.5만 들어있는 거예요. 10.5. 그러면 이게 12초 차이면 뭐 피스탑을 정말 느리게 하지 않은 다음에야, 이것은 그 10.5가 심지어 뭐 2초짜리 피스탑을 감안하는 게 아니라 피스탑 한 3초 정도로 계산을 해요. 보통 그거 계산할 때 약간 그러니까 2초대에만 들어가면 잘했다라고 하는 그 수준 생각해서 3초 정도 대충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면 들어갔다 나와도 해밀턴이 앞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해밀턴이 이때 피스탑이 한 2.7초 정도 걸렸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정확히 세이프티카 라인에서 0.02초? 0.2초? 0.2초였던 것 같아요. 0.2초 정도 뒤로 나오게 됩니다. 바꿔서 말하면 이 피스탑이 한 뭐 2.4초짜리 피스탑을 했으면 해밀턴이 앞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피스탑이었습니다. 이 세이프티카가 해제가 안 된 그 상황이 아쉬운 거지,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예상하기 너무나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거는 들어가는 게 맞는 상황이기도 했고, 러셀이 안 들어간 게 이상한 거고, 시간 격차는 우리가 F1이 외우라고 한 그 숫자를 머릿속에 넣어두면 여유가 있었어요. 즉 그 숫자가 구라였을 가능성이 있죠. 내년에 그거 12.5초로 바뀌는 거 아니야? 야, 그러면은 진짜 그거 원래 만든 놈 누구야 하고 찾아와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요인이 있었어요. 어쨌든 세이프티카가 해제가 안 된 것이 좀 이상한 부분이었다, 라고 봐야 되고요. 자, 오늘 저 컨텐츠 하나 뽑을 거, 사라져버린 세이프티카 인 디스랩입니다. 잡설을 했으니까 다시 시작할게요. 사라져버린 세이프티카 인 디스랩. 자, 이번 랩에 세이프티카가 들어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상황은 다시 세이프티카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6 영국 그랑프리 마지막 순간을 세이프티카 뒤에서 끝내게 만든 이 건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세이프티카 인 디스랩 메시지는 존재했나? 결론부터 말하면 존재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나왔어요. 자, 이것은 2026 브리티시 그랑프리 레이스 컨트롤 메시지 페이지 6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방송으로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레이스 컨트롤이 레이스 컨트롤 메시지라는 시스템으로 트랙의 모두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거기에 자,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렸죠. 16시 25분 클리어 인 트랙 섹터 15, 트랙 섹터 15번이 바로 베르스타펜의 사고 위치와 가까운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시 25분에 Left car may now overtake the safety car. 81, 14, 87, 31, 18, 11, 17, 77 나왔습니다. 네, 숫자 0으로 하면 힘들어 하실까봐 바꿨고요. 그리고 16시 27분 뭐 나왔어요? Safety car in this lap 나왔죠? 나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16시 27분 Safety car deployed가 나왔습니다. 다시 세이프티카가 선언된 거죠.
그리고 16시 29분에 세이프티카 인 디스 랩은 마지막 랩입니다. 이제 들어가고 그냥 체커드 플렉 받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 없죠. 즉 체커드 플렉 받기 직전에 세이프티카 인 디스 랩은 그냥 하는 겁니다. 원래 다른 상황과 무관하게. 어쨌든 16시 27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왜 세이프티카 인 디스 랩을 했다가 세이프티카 디플로이드를 다시 선언을 하게 되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FIA에서는 일단 언론에 뿌린 얘기로는 소프트웨어 에러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신 발언을 하자면 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의 실수였죠. 그러니까 세이프티카 인 디스 랩을 이게 상황이 되면 비교적 간단한 버튼 조작으로 저 표시를 할 수 있거든요. 그걸 하면 안 되는데 한 거예요. 뒤늦게 깨닫고 다시 세이프티카를 불렀겠지. 그런데 이거 즉 소프트웨어 에러가 아니라 휴먼 에러, 휴먼 소프트웨어 에러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건 세이프티카 인 디스 랩 메시지를 안 하는 게 맞았어요. 안 하는 게 맞았는데 안 해야 되는 얘기를 내보냈으니 그걸 다시 세이프티카 디플로이드 메시지를 내보냈으니 소프트웨어 에러다. 세이프티카 인 디스 랩이라는 메시지가 그냥 자동으로 나가는 소프트웨어 에러라는 것, 우리 코딩 좀 해보신 분들은 어디서 구라를 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실 거예요. 물론 진짜일 수도 있어요. 진짜 이상하게 소프트웨어가 돼 있어서 그런 에러가 생길 수도 있는데, 코딩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놈이 어디서 되도 않는 변명을 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으므로 우리는 이걸 믿고 소프트웨어 에러인가 보다, 소프트웨어 에러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 주기로 합시다. 자, 이제 저의 개인적인 감상이었어요, 구라라는 거는. 자, 실제로는 세이프티카 상황 종료 시도는 없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이프티카 종료 시도가 없었을 수 있죠. 그러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레이스 디렉터는 아니었을 수도 있죠. 레이스 디렉터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레이스 디렉터 지휘 아래 옆에 몇 명 더 있거든요. 그 둘 중에 한 명이 순서대로 가니까 자연스럽게 눌렀겠지. 그 랩트카, 그러니까 한 랩 이상 뒤처진 차들, 백마커들 보내줬으니까 그 다음에는 세이프티카 인 디스 랩이지 하고 그 다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랩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눌렀는데 그 다음 랩이 아니었던 거죠. 자, 이런 충격적인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은 무엇이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시려면 2026 F1 규정을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2021 규정을 보면 달라요. 2021년 이후에 2022년에 왜 달라졌는지 제가 굳이 언급을 안 하겠는데 2021과 다릅니다. 2026 규정에 스포팅 레귤레이션 페이지 B46을, 전 이건 고기 낚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혹시 제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심나시는 분들은 가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B5.13.5.B항 랩트카 추월 가능 메시지를 전달 후 그 다음 랩의 끝에 세이프티카가 피트로 복귀한다. 즉 그 다음 랩에 세이프티카 인 디스 랩을 하는 거죠. 그럼 느낌상 이상하다, 랩트카 추월하라는 메시지 나오고 그 다음 랩에 세이프티카 인 디스 랩 나온 것 같은데 라고 느낌이 오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그 느낌이 크게 틀리지 않았습니다. 진짜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좀 있었죠. 그게 뭐냐면, 자, 이제 그런 메시지가 레이스 컨트롤 메시지 표시를 자막으로 바꿔서 처리하는데 보통 딜레이가 있어서 우리가 약간 늦게 봐요. 그래서 랩트카가 지나가라 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시점, 백마커들 지나가라 라고 나오는 시점이 화면에 표시되는 것보다 한 몇십 초 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점을 우리는 못 볼 때가 많죠. 하지만 요즘은 이 라이브 타이밍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 라이브 타이밍에 레이스 컨트롤 메시지가 같은 시간에 떠요. 동시간에. 그래서 확인을 해봅니다. 자, 이게 제가 그 화면에서 이 메시지가 뜨는 순간을 정확히 스크린샷을 찍은 거예요. 랩트카 may now overtake the safety car. 자, 랩트카 지나가도 됩니다. 자, 그게 나오는 시점에 보면 세이프티카가 여기 있고요. 오렌지색. 그 뒤에 르클레가 여기 있습니다. 이 르클레 위치
세이프티카의 위치가 어딘다 보세요. 여기가 PCC 라인이죠. 즉 51랩을 시작하고 나온 거예요. 이게 요 전에 내보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 누를 이유가 없거든요. 이걸 누를 이유가 없어요. 이 순간에. 이거 세이프티카 엔딩이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필요가 없어요. 세이프티카 엔딩, 그러니까 세이프티카 엔딩이라는 표현 안 쓸게요. 왜냐면 제가 세이프티카 엔딩이란 말을 자꾸 쓰면 진짜 세이프티카 끝날 때 나오는 세이프티카 엔딩과 혼동이 돼서 이 말 안 쓰려고 정말 노력하는데, 네, 세이프티카로 경기를 끝날 생각이었으면 이걸 안 합니다. 이건 경기를 재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자, 여기서 이제 다 정리됐지? 이제 내보내. 자, 랩트카 보내는 메시지 준비됐지? 차들 확인됐지? 자, 메시지 내보내. 이 전에 나가려고 눌렀겠지. 늦은 거예요. 그러면 이 랩트카 나 오버테이크 세이프티카는 언제 나온 겁니까? 51랩에 나왔죠. 그러면 세이프티카가 들어가는 시점은 52랩이 끝이 됩니다. 52랩이 끝이 되니까 자, 52랩의 끝이면 뭐예요? 경기 끝이죠. 자, 실제 들어간 그 시점과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이걸 안 해도 됩니다. 위험하게 실이 이거 왜요? 이 랩트카 백마커 지나가는 과정 상당히 위험합니다. 예, 그냥 끝내면 되는데 레이스를 안전하게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런 점에서 안 내보내도 되는 메시지가 저 애매한 시점에 나온 것은 원래 의도보다 늦었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 아니면 뭐 그런 것도 있죠. 좀 팬들 골탕 먹이려고 저 시점에 눌렀다. 또 가능성이 있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후자는 아닐 거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따라서 사라져버린 세이프티카 인 디스랩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어야 되는 메시지가 맞습니다. 예. 랩트카드를 보내버리는 시점, 백마커들이 언랩을 해서 예, 한 랩 더 진행하게 만드는 메시지가 나오고 그 다음 랩의 끝에 세이프티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차피 세이프티카 뒤에서 끝나는 경기였고 세이프티카 인 디스 랩 메시지를 포함해서 따지고 보면 한 랩 뒤처진 차 들어가라는 메시지도 필요가 없었던 예, 그런 경기였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세이프티카 뒤에서 경기를 끝내게 된 것은 몹시 아쉽게 됐는데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조금 실수를 할 수도 있죠. 조금 늦을 수도 있고 그리고 트랙이 완벽히 치워진 다음에 예, 백마커들이 한 랩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트랙이 완벽히 회복되는 시점을 확인하는 게 조금 늦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 다 준비됐다 지금 하고 눌렀는데 아차 지나가 버렸네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랩트카를 보냈으니까 세이프티카 인 디스랩을 누르려고 생각을 원래 하고 있던 레이스 컨트롤에 누군가가 자연스럽게 눌러버렸을 가능성, 그리고 뒤늦게 아차 하고 다시 세이프티카 발동했을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 라는 생각인데 FIA의 설명은 소프트웨어 에러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사라져버린 세이프티카 인 디스랩에 대한 저의 주관적인 해석도 포함됐던 분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기에는 따져볼 것이 또 없느냐? 많아요. 이 경기 정말 많습니다. 자, 메르세데스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슴이 아프다. 벌써 가슴이 아프다. 일단 안토넬리는 스타트가 안 좋았습니다. 뭐 해밀턴도 해밀턴이지만 르클레와 비교해서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 스타트기도 했고 시작하자마자 3위로 밀렸고요. 11랩째에 해밀턴을 넘어서서 2위로 올라왔는데 페이스는 좋았습니다. 페이스는 정말 좋았는데 문제는 경기 후반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36랩째 하드 타이어로 교체를 하고 콥스를 지나다가 콥스의 바깥쪽 연석을 깊게 밟는 상황에서 충격을 많이 받죠. 거기 에너지 생각보다 많이 받습니다. 올해차 에너지 관리 때문에 느려 터졌다 라고 불평을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솔직히 느려도 F1입니다. 썩어도 준치죠. 굉장한 에너지입니다. 느려져도 빠릅니다. 꽤 빠른 거여서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이제
거기서는 이 이름을 뭐 여러 가지 다른 이름들을 휠 실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브레이크 덕트 옆에 붙어 있는 이제 브레이크 덕트 쪽으로 공기를 유도해 주는, 예, 어떻게 보면 에어로다이나믹 부품이기도 하고 냉각 부품이기도 한 바디워크입니다. 이게 세로로 길쭉하게 서 있는 넓적한 판인데, 이 부분이 딱 가로로 탁 앞으로 꺾이듯이 돼서 이제 서스펜션 쪽에 좀 끼었죠. 네, 서스펜션 쪽에 좀 끼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토넬리가 어쩔 수 없이 41렙째 피트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뭐가 문제지? 그때 이제 자세히 보면, 알고 보면 보여요. 알고 보면 보이는데 그때는 진짜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상황이라 안 보였습니다. 프론트 윙 교체하고요, 타이어 교체했습니다. 펑처인가 뭐부터 시작을 해서 뭐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문제 해결이 안 됐죠. 그 42렙째를 달리고 2렙을 달렸어요. 그렇게 느리게 2렙을 달리고 나서야 메르세데스도 안 거죠. 근데 다시 돌려서 보면 41렙째 피스타바로 들어왔을 때도 그 바퀴 바로 앞에 그 얘네가 휠실드라고 얘기하는 그 브레이크 덕트 옆에 붙어 있는 그 바디워크가 똑같이 끼어 있었어요. 41렙째에도. 근데 휠 바꾸는 사람이나 심지어는 이제 노즈 교체하는 사람이 이게 노즈 쪽으로 얼굴 내밀어 가지고 바로 그 앞까지 얼굴이 가거든요. 봐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거기 뭐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43렙째에 그거를 뺐습니다. 43렙째에 좀 그걸 빼고 나서 나름 정상적인 폼으로 돌아왔죠. 근데 그 사이에 트랙을 여러 번 벗어나게 됩니다. 네, 그 트랙을 벗어나는 장면이 몇몇 장면은 브룩렌즈에서 그냥 브레이킹이 안 돼가지고 쭉 밀려나간다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나머지 장면들은 그러니까 트랙을 살짝 벗어나서 그 모멘텀을 그대로 유지해가지고 속도를 내고 쭉 돌아오는 장면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쯤 내가 브레이크 실패한 게 내 잘못이 아니라 차에 이슈가 있어서 라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변명이 돼서 사실 내가 4번 나간 것들이 모두 뭐 그것 때문이지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 게 좀 변호가 좀 불가능한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5초 페널티를 받게 됐습니다. 그 부분이 매우 안타깝게 됐고, 그래서 9위로 레이스를 마치고 15위까지 순위가 조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5초 페널티를 받았게 됐고, 다음 그것과 별개로 이번 경기에 저는 키미 안토넬리의 팬이 굉장히 늘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자, 어차피 이 경기는 우승을 했어야 되는 경기인데 그게 문제가 생긴 순간 이미 마음이 무너지고 포기하고 싶어서 아예 나 안 해 하고 때려치워도 이상하지 않은,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요, 그런 상황에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상황에 팀에서 리타이어 하자 라고 하는데, 아니다, 나 포인트 따겠다, 어떻게든 가보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했던 장면, 거의 눈물 머금은 목소리로 자신의 페널티의 억울함을 주장하기도 하고 1포인트라도 따겠다라고 달리고.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이거 레이스가 한 2랩 정도가 재개가 돼서 상당히 일찍 트랙이 빨리 정리가 되고 50랩쯤 경기가 재개가 되고 안토넬리가 순위를 좀 끌어올렸다면, 그래서 만약에 1포인트라도 땄다면 그나마 좀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는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뭐 모든 모터스포츠가 다 마찬가지지만 포인트 못 딸 것 같으니까 그냥 리타이어 하자, 귀찮다, 힘 아끼자, 정신적 피로도를 줄이자, 이런 식의 접근이 나쁜 거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안토넬리는 극과는 아니었어요. 이게 너무 호감입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이런 드라이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페널티 받은 거 아쉽고 우승을 놓친 건 아쉽지만 앞으로 될 놈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러셀의 거는 첫 피스탑 이후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두 번째 피스탑이 좀 강요가 됐죠. 슬로우 펑처 때문에. 그 두 번째 피스탑 34랩째 미디엄 타이어를 끼운 순간 러셀의 레이스도 이상하게 꼬인 거예요. 정말 많이 꼬였죠. 그래서 미디엄 타이어가 나름 장점이 있으니까 오래된 타이어들의 드라이버들을 좀 제치고 올라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러셀 역시 잘 풀린 경기는 아닙니다. 그 슬로우 펑처 러셀이 잘못해서 난 것 같진 않거든요. 아무리 봐도 러셀은 그렇게까지 충격을 주는 장면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혹시 레고 그 생각까지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47렙째 48렙째 저 때 피스탑을 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 않았고요. 여기 보면 그 실선으로 러셀이 치열한 배틀을 펼쳐가는 과정에서 쉽지 않았던 면이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슬로우 펑처의 영향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생각보다 뒤에서 달리는 해밀턴이 빠르게 러셀과의 간격을 좁혔고, 러셀이 좀 많이 느려지거든요. 이때 이제 베르스타펜을 따라붙고 금방 넘어갈 것 같았는데 못 넘어간 부분이, 어제, 그러니까 이날 기준으로 어제죠, 퀄리파잉에서 또 스프린트 퀄리파잉에서 보니까 파워 유닛에서 뭔가 조금 속도 안 나는 부분이 있던데 그것 때문인가 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슬로우 펑처였다라고 하니까 본인도 물어보잖아요. 누가? 그랬더니 네가 슬로우 펑처다, you do. 그리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러셀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순간이 되었고, 자, 마지막 순간 얘기는 좀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해밀턴이 앞에서 피스탑을 하고 러셀이 안 합니다. 처음 또 해밀턴이 페널티를 받을 때는 해밀턴 들어가면 따라 들어오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5초 페널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메르세스 입장에서는 같이 들어가면 바로 추월이다. 타이어 수명에 손해볼 것도 없고, 앞이든 뒤든 같은 랩에 들어가면 정확히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갔다라고 보입니다. 그 부분 좋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피스탑을 하지 않고 그대로 트랙에 남아서 2위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물론 메르세스가 잘했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조금 물음표가 붙는 부분도 있기는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 강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 제가 그 10초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러셀과 노리스, 러셀 바로 뒤에 노리스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리스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데, 이 노리스는 러셀보다 수명이 젊은 타이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노리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차가 만약에 러셀이 피스탑을 한다면 나름 수명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앞차와의 간격 봤을 때 이거는 한 칸이 8초입니다. 아까 그래프와 달라요. 8초. 그 얘기는 뭐냐면 두 대의 간격이 약 8초 정도예요. 버추얼 세이프티카 윈도우 확실히 안쪽이죠. 누가 봐도. 아까 그거 믿더라도. 아까 우리 믿었다가 우리는 큰 콜 다친 것 같지만 그거 믿더라도 8초면 안쪽이잖아요. 그래서 러셀이 피스탑을 하면 노리스는 확실히 안 합니다. 이건 100%예요. 러셀이 들어가면 노리스가 100%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러셀은 못 들어간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선택이 나와버렸습니다. 이제 노리스는 바꿨죠, 타이어. 뭐 러셀이 안 들어갔으니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러셀은 노리스의 압박을 받다가 밀려서 얻게 된 2위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은 맥라렌인데요. 일단 피아스트리는 안타깝게 됐습니다. 로슨과 부딪혔어요. 이제 또 요즘 그러니까 그 특정 드라이버들이 안티가 좀 많이 늘어나는 편인데, 로슨이 잘하고 있긴 합니다만 다들 아시죠? 로슨도 안티가 좀 있습니다. 월드와이드하게. 그래서 하필 또 피아스트리와 부딪힌 게 또 로슨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로슨과 피아스트리가 부딪혔어요. 근데 이 싸움을 잘 좀 들여다보면은 피아스트리가 배틀을 하고 있던 건 림블라드였고, 이 로슨이 브룩렌즈에서 이 두 드라이버의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끼인 피아스트리가 조금 더 로슨 쪽을 막는 데 투자를 하기로 한 거죠. 그러면서 로슨과 피아스트리가 접촉을 하게 됩니다. 즉 그 충돌에서 그래도 정말 목에 칼을 들이대고 한 명에게는 무조건 페널티를 줘야 한다라고 얘기하면 로슨에게 주는 게 맞기는 한데, 그 정도, 그러니까 누구나 단정적으로 로슨에게 페널티를 줄 상황은 절대 아니고요. 예, 그런 상황에 또 사실 또 림블라드도 관계가 있고, 즉 3자가 얽히는 상태여서 별다른 조사나 막 이런 걸 깊게 진행 안 하고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그 장면만 보면 둘이 부딪힌 것 같은데 사실상 샌드위치였어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장면이었고, 그래서 피아스트리는 어쩔 수 없이 저 하드 타이어를 끼고 긴 머나먼 여행을 떠납니다. 1000렙의 피스탑을 하고 36렙까지 그냥 갔어요. 타이어 수명이 못 버텨서 47렙까지 가서 타이어 교체를 했죠. 자, 저 때는 이제 세이프티카이기 때문에 뭐 하든 안 하든 달라지는 거는 별로 없는 상황이었고요. 네, 그리고 노리스 같은 경우가 재밌는 것이 하드 타이어를 교체하고 3위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러셀과의 배틀, 러셀이 따라오잖아요. 3위로 올라가고 뭔가 포디엄을 노려볼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나중에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때는 아직 앞에 차도 많고 러셀이 뒤에서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러셀보다 너무 많이 느려. 이 하드로 끝까지 가도 답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러셀보다 좀 더 젊은 미디엄으로 여기서 바꾼 거예요. 러셀이 여기서 미디엄으로 바꿨죠. 그러니까 노리스도 이 미디엄으로 바꾸면 경기 끝날 때까지 한 14렙 정도는 내가 좀 더 유리한 상황으로 가겠다. 심지어 버추얼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들어갔어요. 시간 손해 최소화하게. 그래서 맥라렌도 제법 신경을 많이 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압박을 좀 해줬기 때문에 결국 러셀과 비슷한 간격 한 8초 정도 유지하면서 세이프티카 상황 맞이했고, 이것 때문에 러셀이 피스탑을 못하는 상황을 유도해서, 이건 재개가 됐으면 100% 노리스가 러셀 추월했죠. 예, 이제 소프트가 마지막 한두 랩 달리는 데는 굉장히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타이어 수명이 좀 되는 러셀의 미디엄이 막을 길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세이프티카는 해제될 수 없었습니다. 맥라렌 드라이버들의 랩타임은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었지만 최상위권보다 이 그래프가 우상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르클레와의 거리가 계속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경기 후반은 비슷해요. 연료량이 많은 초반부에 제법 차이가 벌어지는데, 특히 노리스와 피아스트리의 경우를 보면 평행하죠. 그러니까 클린 에어냐 더티 에어냐 이런 거 영향을 받지 않고 두 드라이버는 거의 비슷한 페이스를 보여줬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후반부도 이제 어느 정도 간격이 유지되고요. 마지막에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이렇게 다 만났습니다. 다음은 레드불. 요거 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자, 레드불에서는 일단 아이작 하자와 베르스타펜 스타트에서 스프린트와 다르게 크게 잃은 게 없어요. 그리고 베르스타펜이 아이작 하자를 두 랩 만에 넘어가서 추격전을 펼치고 앞에 벨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죠. 러셀도 앞에 있고, 그 과정에 루프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안쪽으로 찌르고 들어간 베르스타펜이 5위로 올라옵니다. 이후 하드 타이어로 교체를 비교적 일찍 하고 베르스타펜은 3위권까지 진출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신선한 타이어를 장착한 러셀이 압박을 하는데 추월을 못하죠. 추월 시도도 제대로 못 해봤어요. 그리고 슬로우 펑처 나서 사라지게 되고, 그 와중에 버추얼 세이프티카가 나왔을 때, 이때 진짜 베르스타펜이 뭐 큰 거 한 건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잠깐 했습니다. 새 미디엄이 여기서 있어서. 물론 우승을 노리기 쉽지 않긴 하지만 근데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이게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자, 아이작 하자는 처음엔 좀 밀렸지만 이후 꾸준히 자신의 페이스에 경기를 펼쳐서 5위를 차지하게 됐고요. 베르스타펜은 리타이어 하긴 했지만 90% 이상 달렸기 때문에 순위를 받았습니다. 레이스 페이스 보시면 아이작 하자가 많이 느렸던 건 아니에요. 그래도 약간 베르스타펜보다 뒤에서 달리면서 그 손해를 좀 본 것들이 랩타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페이스는 그러니까 아이작 하자도 좋았다. 결코 레이스 페이스가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베르스타펜의 사고와 레드불의 리어윙 이슈라는 꼭지입니다. 베르스타펜의 사고에 대해서 일단 결론부터 잠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이곳은 스토고요. 스토에서 레드불이 이야기한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리어윙이 제대로 다치지 않는, 충분히 다치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죠. 오스트리아 그랑프리와 결과는 같지만 내용은 좀 달랐다. 자, 이제 사고 관련 인터뷰와 분석하는 영상들에서 나왔던 멘트를 조합해 볼게요. 앤서니 데이비스는 이 얘기를 합니다. 스토에 진입하기 전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시점보다 꽤 이른 시점에 어퍼 플랩이 회전해서 내려왔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열려있던 스트레이트 모드였던 플랩이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왔고 스핀을 시작할 때는 화면상으로는 플랩이 닫힌 것처럼 보였다. 말 참 객관적으로 예쁘게 잘하죠. 그게 뭐냐면 닫힌 것처럼 보였는데 닫힌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화면상으론 그렇게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스카이 F1 분석 영상에서 한 멘트들입니다. 이후 사고가 날 때까지 다시 열리거나 큰 움직임은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있을 수도 있지만 확인할 수는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후 또 플랩이 다시 움직였는지에 대해서도 영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라는 것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르스타펜은 앤서니 데이비슨의 분석을 봤다. 하지만 다친 듯 보였지만 다치지 않았다 라는 언급을 했고요. 다음 막스 베르스타펜이 플랩이 어느 정도 다치긴 했지만 일부가 조금 열려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로랑 메키에스가 오스트리아와 영국의 사고는 서로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같은 종류의 사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같은 상황이 연출됐는데 원인은 서로 다른 원인에서 왔다 라는 거고요. 물론 그 서로 다른 원인의 폭을 굉장히 넓게 잡는다면 비슷한 원인일 수 있죠. 하지만 서로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다 그러는데 우리는 의심할 수 있는 적이 딱 하나 있어요. 저 돌아가는 윙, 로테이팅 어퍼 플랩. 이 부분 페라리에서 마카레나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요청했던 마카레나 윙. 자, 이것이 과연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 이 부분은 저의 분석입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레드불도 상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좌우에 약간씩 틈이 다르게 생겼다든지 아니면 주변의 공기 흐름이 어떤 영향을 줬다든지 이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미세한 부분들은 나중에 누군가가 분석을 한다면 그걸 보셔야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근본적인 원인. 페라리도 돌아가는 윙을 쓰는데 물론 불안한 요소들이 있었죠. 프리시즌 테스팅 때도 있었고 중국 그랑프리 프랙티스 1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 쓰고 나중에 몇 경기 뒤에 들고 왔죠. 자, 그런데 들고 온 그 리어 윙이 마이애미에서 두 팀이 사실상 거의 동시에 투입했다라고 할 수 있는 돌아가는 윙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고 이게 저는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 레드불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레드불의 RB22는 밑에 플랩이 있고요. 메인 플랩이 있고 두 개의 플랩이 작동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두 개가 한꺼번에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아랫면과 윗면을 알 수 있도록 색깔을 조금 다르게 표시를 했고요. 자, 이렇게 열립니다. 멈춰 있는 상태와 열린 상태만 보면 사실 페라리와 별다를 게 없어요. 페라리도 이런 식으로 윙이 있다가 이렇게 열리죠. 그 밥에 그 나물인 것 같죠?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이 레드불이 열리는 과정을 봐야 돼요. 자, 이렇게 열렸다가 닫힐 때는 이렇게 닫히게 되는 거죠. 이게 레드불이 쓰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페라리와 레드불, 그러니까 페라리는 거꾸로잖아요. 페라리는 이게 반대쪽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페라리는 이게 레드불은 이렇게 닫힌 상태에서 뒤로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런데 페라리는 앞으로 돌리죠. 자, 이 두 개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게 닫히기 직전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페라리의 경우 다치기 직전 상황을 볼게요. 자, 이게 돌아가 있다가 거의 한 60%쯤 진행된 상황입니다. 복귀 작업이. 자,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 드래그도 좀 있지만 공기가 아래로 밑으로 빠져나가니까 충분한 다운포스가 발생하지 않고 다운워시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다운워시가 생긴다는 게 뭐냐면 공기가 여기 갔다가 일로 빠지잖아요. 이 리어윙 플랩을 지난 게 다 일로 빠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드래그도 생기지만, 그러니까 다운포스가 좀 있다라기보다는 이게 여기로 빠져가지고 원래 이 모양 자체를 이렇게 만든 이유가 밑에서 올라오는 공기랑 상쇄해서 이 위로 올라가는 공기의 흐름을 이용해서 뒤쪽으로 공기를 빼주고 너무 어버시가 심해지지 않게 하고, 그걸 통해 드래그도 줄이고 직진 가속력에 도움을 주고 뭐 기타 등등등등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이게 다운포스를 만드는 완전히 닫힌 상황과는 전혀 달라요. 이게 좀 저항은 심한 위치더라도 일로 빠지죠. 다운워시죠. 그러니까 열려 있을 때 보통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드래그가 좀 생기는 상황인 정도인 거예요. 이게 닫힙니다. 닫힐 때 한번 보죠. 열렸다가 이제 열어야죠.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열릴 때는 이쪽으로 갑니다. 열릴 때 이쪽으로 가고, 이걸 제가 다른 걸 넣었어야 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닫히게 되는 거죠.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닫힙니다. 페라리는. 자, 이렇게 닫힙니다. 이렇게 닫히면 뭐가 다르냐면은 페라리는 이렇게 열리고 이렇게 닫히니까 그 다음에 완전히 열렸을 때는 거의 비슷한 형태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뒤로 아래쪽을 밀면서, 여기 밀잖아요. 여기 밀면서 다운포스가 딱 생기는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에요. 마지막 순간이죠. 그 전까지는 공기가 새다가, 이게 좀 덜 닫힌 상황 생각해보면 이전에 DRS 때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DRS 닫히는 것처럼 바람이 새면서 다운포스가 충분히 하지 않다가 마지막 순간에 다운포스가 딱 생기는 거죠. 자세 잡으면서. 자, 그러면 레드불 볼게요. 레드불이 닫히기 직전 상황을 세기간을 비교하면 이런 식으로 닫힙니다. 이게 다시 한번 여기서 이렇게 다시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닫혀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상황이 아마 이쪽 공기역학적인 걸 잘 모르시더라도 드래그가 상당히 심하잖아요. 이 각도가. 이걸 밑에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닫기 힘듭니까? 반대의 경우는 지금 이쪽으로 계속 공기가 여기서 이쪽으로 흘러가죠. 그러니까 페라리는 이 힘을 받으면서 닫히는데 도움을 받아요. 근데 레드불은 그거를 거스르면서 당겨야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DRS의 작동 방식이 페라리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썼던 방식이라 그 중간에 생기는 변화에 대한 것도 잘 알고 있는 거고, 그 방식은 자연스럽게 바람에 의해서도 닫히게 돼 있어요. 열려 있기가 더 힘들어. 근데 이거는 있는 힘껏 닫아야 됩니다. 있는 힘껏. 그래야지 완성이 되는 거죠. 이 직전까지도 드래그는 드래그대로 심해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 상황과 이 상황이 100% 이 상황이 더 다운포스가 높다라고 장담하기도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닫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최종 상황이 여기서 여기까지 닫히게 돼요. 자, 페라리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닫히는 상황. 이렇게 해서 자, 아래쪽을 밀어주면서 이렇게 닫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밀어서 닫힙니다.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페라리처럼 만들지 않고 레드불처럼 하게 될 경우, 특히 레드불의 설계상으로는 좀 더 크게 넓게 열면서 이 돌아가는 윙의 이점을 크게 얻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저번 모나코에서 봤던 부품 기억나시나요? 이게 공기역학적인 이득을 얻는 걸 여기다가 몰아 넣어도 안 걸려요. 이거 돌릴 때 안 걸립니다. 이게 돌아가는 부품을, 이걸 돌리는 부품이 여기 있잖아요. 얘가 안 걸려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꼬리만 자르면 뭐든지 마음대로 여기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페라리는 안 되죠. 이거 앞으로 돌릴 거기 때문에 여기 뭐가 있으면 안 돼요. 페라리는. 그래서 그 모나코에서 여러 팀들이 달고 왔던 무슨 강아지 인형 같은 다람쥐 같은 그런 거 페라리는 못 해요. 레드불은 자유롭게 할 수 있죠. 대신 안 다칠 수 있다. 이게 너무 무서운 단점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이걸 닫아야 되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굉장히 안 좋은 변화들이 있을 수 있고,
닫히는 과정에서도 좌우가 달라진다면 어쩌지? 라는 문제도 생기고, 이슈가 그냥 계산을 안 해보더라도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좀 문제가 생길 요소들이 있죠. 네, 그 부분을 알고는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페라리보다 훨씬 더 많은 실제 테스트를 하고 왔어야 됩니다만, 레드불은 프리시즌 테스팅에서 이걸 쓰지 않았고요. 필름ing 데이 하루 뛰었어요. 필름ing 데이 하루 달린 거 있고요. 그 다음 그랑프리에서는 마이애미에 그냥 투입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페라리는 프리시즌 테스팅에 잠깐 이걸 테스트를 했고요. 필름ing 데이에 했고요. 중국 그랑프리 했고요. 그 중간중간에 몇 번 수정을 하고 나서 마이애미에 투입을 한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좀 더 공학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방식을 택한 레드불이 테스트를 덜 해보고 투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정확히 문제가 뭔지 모르지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원래부터 높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라리도 중국 그랑프리 때 프랙티스 원 보신 분들은 저거 몹쓸 물건이네, 투입 못하겠네 라는 생각 하신 분들 많아서 저도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걸 고쳐와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네, 페라리는 이런 식으로 닫히기 때문에 이 DRS에서 다 써봤던 거라 이 노하우가 있는 각도예요. 이거 똑같잖아요. 이게 DRS 열린 거고 DRS 닫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사실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어요. 페라리 것은 DRS를 지금 2011년부터 썼으니까 15년 써봤던 노하우가 다 있는데, 여기서 또 DRS 가지고 별짓을 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페라리는 이만큼 올라간 다음 여기에서 그 다음 돌아가는 그 부분이 문제였던 거지, 여기 닫히는 부분에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FIA에서도 이 문제를 조금 느끼고 안전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 그러는데, 만약의 경우 레드불만 금지가 되는 상황, 둘 다 금지가 될 수도 있어요. 둘 다 금지가 될 수 있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위험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못하게 한다라 그랬을 때 레드불만 금지가 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이 상황은 사실 페라리가 그런 위험한 사고로 이어진 적이 없기도 하거니와, 레드불은 비슷한 사건 두 개가 최근 두 그랑프리에 일어났기 때문에 좀 신경이 쓰이는 건 맞습니다. 이상 베르스타펜의 사고와 레드불의 리어윙 이슈를 좀 그림 자료와 함께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 참 꼭지가 많죠? 네, 그럴만한 경기였지 않습니까? 자, 영국 그랑프리 레이스 랩 차트 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레이싱 불스인데요. 두 드라이버가 깔끔하게 드라이빙을 해줬습니다. 로슨이 1000랩에 피아스트리와의 어떤 접촉이라든지 사실상 3자 배틀이었고, 거기에서 앞으로 나온 다음에 계속 자리를 유지했어요. 이 오스트리아에서 있었던 것 같은 두 드라이버 사이의 건은 다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추측컨대 아마 팀 내에서 진지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스트리아에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드라이버들은 정확히 편대 비행을 해서 깔끔하게 같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스 랩 차트에서 보시면 특히 처음 미디엄 타이어 주행 어떠신가요? 이 팀 좋구만, 이런 생각 드시죠? 그리고 두 드라이버가 거의 랩 타임 그래프가 겹쳐요. 두 드라이버가 최선의 주행을 깔끔하게 잘해줬다는 거, 사실상 또 편대 비행의 결과이기도 하기도 합니다만, 두 드라이버의 격차는 이렇게 그냥 거의 붙어 있었습니다. 피스탑 할 때 잠깐 벌어졌다가 다시 그냥 둘이 나란히 달리는 이런 양상이었고요. 물론 세이프티카 나오기 전 상황에서는 이 약간씩 레이싱 부스 중에서도 림블라드가 점선이 좀 많이 죄송합니다. 로슨이 좀 더 빠르긴 했습니다. 어쨌든 오스트리아에서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아우디 일단 먼저 칭찬할 부분은 보톨레토 레이스 정말 정상적으로 깔끔하게 잘 끌어가서 8위로 포인트를 획득한 부분은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여긴 뭐 기록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또 파워트레인 이슈죠. 이번 기어박스입니다. 기어박스. 이제 돌아가면서 이슈가 터지는 아우디의 이거 어쩔 거예요. 이거 진짜 그 잉골슈타트의 주가가 그냥 바닥을 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F1 엔지니어링에서 좌우번은 그러니까 페라리 기어박스를 썼었잖아요.
페라리 기어박스가 또 기어박스 하나는 내구도 신뢰도 하나는 진짜 알아주는 거였는데 아우디 힘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기어박스가 사실 또 힘들죠. 다들 그 터보 차저도 있고 충전 이슈도 있고 해가지고 다 그 무리해서 한 단 아래로 끌어내리잖아요. 기어박스가 고생할 만하긴 한데 그래도 왜 아우디의 파워 유닛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문제가 많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네, 아우디 넘어가도록 하고, 자, 알핀 같은 경우 사실 포인트가 쉽지 않은 경기의 흐름이었죠. 네, 세이프티카 나오기 전에 11위와 12위였어요. 이때 포기하고, 물론 그럴 드라이버나 팀이 절대 없지만 11, 12, 포인트 너무 힘들어, 뭔가 테스트라도 해볼까 썼던 미디움 끼우면서 뭔가 그런 짓 하지 않았죠. 그냥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세이프티카 상황에서도 2명 더블 스택하며 기다리느라 시간 손해볼까봐 콜라피터 먼저 들어가고 가슬리 들어가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드라이버는 왜 순서가 바뀌었나요? 가슬리의 하드 타이어로 바꾸는 피스탑이 왕 늦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랩 타임을 봐서 두 드라이버의 차이가 거의 없죠. 그리고 가슬리가 앞에 있었는데 왜 뒤로 갔냐? 피스탑 망했습니다. 피스탑 망한 거 팀오더료 돌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특정 어느 팀을 언급하는 건 아니고 그 굉장히 이상한 일이라는 거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피스탑에서 문제가 생긴 것 때문에 자리를 바꾸는 거는 생각하기 힘들죠. 네, 그렇고요. 그리고 하스입니다. 하스는 이번에 역시 망한 팀 중에 하나인데 솔직히 이 뭐 전투력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높아요. 아주 높은 곳에 고산지대, 고원지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느리다는 거죠. 랩타임이 느려서 여기에서 순위를 끌어올릴 방법이 없었던 거죠. 결과적으로는 포인트 근처를 가긴 했는데 그건 앞에 있는 차들이 사라져줘서 그런 거고, 그게 많이 사라졌는데도 포인트까지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페이스가 너무 느렸던 점, 이 부분이 이슈고, 캐딜락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언급할 거는 별로 없습니다. 두 드라이브가 나름 잘 달려줬고, 보타스보다 페레즈가 레이스는 잘 풀어줬어요. 그리고 버추얼 세이프티카 때 빠르게 그 타이밍 이용해서 피스탑 해가지고 손해도 별로 안 받고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거죠. 랩 타임이 너무 고산지대, 아까 고산지대라고 했던 하스보다 높은데 놀랍게도 페레즈의 페이스는 하스와 비슷했어요. 그만큼 하스가 느렸습니다. 자, 그리고 윌리엄스. 윌리엄스는 이제 알본이 1000랩에 사실상 레이스가 끝났죠. 휠이 잠기면서 베어먼을, 그러니까 여기 하스는 베어먼이 변명거리라도 있어요. 순위가 내려간 것은 알본 탓이다. 아마 차에 손상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두 드라이버의 랩타임 비슷한 걸로 봐서 베어먼이 원래 빠른 친구인데 손상 때문에 그랬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손상이 있었다면 그 책임은 여기 있죠. 알본이 베어먼의 옆을 들이받았고 그게 베어먼의 순위를 깎아내렸고, 그리고 피스탑 정말 많죠. 이 윌리엄스는 인터뷰에서 테스트를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레이스를 테스트 세션으로 소모했습니다. 알본 이미 끝난 경기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데미지에 의한 리타이어를 43랩에 했습니다. 저 사고는 언제 났나요? 1000랩에 났죠. 1000랩에 난 것은 43랩 마치고 그 원인을 리타이어를 했습니다. 트랙에 남아있던 사인스라고 해서 좋았던 건 아닌 것이, 스타트를 진짜 잘했어요. 우리가 깜빡하고 있었던 걸 잠깐 언급을 하자면 사인스는 1000랩에 10등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이것 때문이죠. 자, 그 고산지대 동호회, 산악 동호회에 거의 갈 정도로 첫 스틴트의 사인스의 점선이 너무 높은 데 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사인스가 계속 순위를 내주면서 그냥 차가 느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스타트에서 벌었지만 다시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타이어 관리가 잘 된 것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빠르지도 않고 타이어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하위권에서 순위를 계속 뺏겼어야 했던 사인스입니다. 해서
윌리엄스도 다음 경량화 업그레이드를 많이 기대해야 되게 됐습니다. 이게 하반기 가야 될 것 같은데 네덜란드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번 경기 끝나고 아주 재미있는 페널티 나온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카를로스 사인스와 윌리엄스에겐 재미없죠. 하지만 일반 팬 입장에선 이런 게 있었어? 라는 페널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어차피 노포인트이기 때문에 별 영향은 없는데 원랩 페널티가 나왔습니다. 카를로스 사인스가 경기 끝나고 한 랩 페널티를 받았는데 일단 페널티를 받은 이유부터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번 브리티시 그랑프리 문서 83 많이도 나왔죠. 물론 얼마 전에 100개를 넘긴 경기가 있었습니다만 어제 영국 그랑프리 83개도 정말 많이 나온 겁니다. 자, 여기에서 55번 레이스카가 무엇을 위반을 했느냐? 자세히 보시면 이겁니다. 팩트. 팩트입니다. 팩트. 잘 보세요. 카 55 사인스의 차가 오버툭 더 세이프티카. 자, 세이프티카를 추월했어요. 애프터 더 랩트카 메이 나우 오버테이크. 랩트카 메이 나우 오버테이크에 오버테이크 했다고 뭐가 문제가 되나 싶죠. 메시지 had been displayed. 그렇죠. 저 메시지가 나왔는데 왜요? 맞잖아요. despite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not being entitled to do so. 그렇게 하도록 허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뭔 소린가요? 자, 사인스는 랩트카였거든요. 그런데 랩트카 메이 나우 오버테이크라고 메시지가 나왔을 때 오버테이크 해서 한 랩 페널티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문서를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이거 봤죠? 아까 봤을 때, 자, 그 부분만 선명하게 다시 보겠습니다. 랩트카스 메이 나우 오버테이크 더 세이프티카에 사인스가 없어요. 없습니다. 자, 이 부분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분명히 심지어는 저 중에 맨 앞도 아니에요. 중간에 껴 있어요. 맨 앞도 아닌데 55는 왜 없는가? 이것은 언랩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번에 처음 발생한 문제가 아니었죠. 자, 48랩째를 볼게요. 자, 48랩째는 언제냐면 세이프티카가 나온 상태입니다. 세이프티카 뒤를 달리고 있어요. 근데 이 히스토리 차트에서 이상한 점을 찾아보실까요? 자, 사인스는 49랩째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마커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50랩째에 다시 등장을 해요. 그리고 48랩째에 두 번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48랩째에 언랩을 한 거예요. 어떻게? 피트라고 써 있는데 힌트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사인스가 분명히 샤를 르클레보다 뒤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때만 해도 포인트가 눈에 보이는 상황이었죠. 사인스. 자, 포인트가 눈에 보이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피스탑을 안 했으면 정말 세상이 많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사인스는. 근데 저기서 이제 핀레인 입구로 갈라지거든요. 세이프티카 르클레가 앞에 있죠. 그런데 이 구조요. 이 실버스톤의 독특한 구조 때문에 여기가 세이프티카 라인입니다. 갈라지죠. 사인스는 일로 왔을 거예요. 세이프티카는 일로 갔죠. 속도 제한은 심지어 여기부터 걸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인스는 냅다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로 간 차보다 이미 여기가 빨라요. 근데 여기는 일로 돌고 이렇게 돌아오죠. 여기 피니시 라인이 있어요. 여기에서 언랩이 된 거예요. 이 순간 사인스는 나중에 언랩 메시지에 추월할 수 있는 자격을 뺏긴 겁니다. 뺏겨요. 이러면 뺏깁니다. 이거는 이전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물론 그때는 저기에 메시지에 표시 안 된 드라이버들이 스스로 언랩을 다 안 했죠. 왜냐하면 안 나오면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사인스는 여기서 피스탑을 하고 나가니까 어떻겠어요? 다시 세이프티카 뒤였겠죠? 안타깝네요. 이게 뭐냐면 사인스가 문제의 랩 피스탑을 들어갈 때, 그래서 피니시 라인의 속도가 표시가 안 돼서 확인하기 쉽습니다. 이때 섹터 3의 섹터 타임, 그러니까 세이프티카와 거리가 살짝 있어요. 그래서 그 델타 타임만 지키면서 피니시 라인까지 가는 섹터 타임이 31초 346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서 피스탑을 안 한, 그리고
사인스와 비슷하게 달린 친구가 러셀이 있었어요. 러셀도 앞에 다른 차 없이 델타 타임만 지키면서 오다가 피니시 라인까지 갔어요. 39초 732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거의 한 8초를 번 거예요. 사인스가. 그 가로질러 가는 게 그만큼 빠른 겁니다. 그래서 세이프티카와 르클레의 거리가 상당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인스가 먼저 피니시 라인을 통과한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사인스는 이때 피스탑을 하면 안 됐어요. 안 불러들였어야 됩니다. 이것은 아마 윌리엄스가 놓칠만한데 이거 실버스톤이 여기 이 레이아웃으로 경기한 지 지금 15년이 넘었고 윌리엄스는 홈이잖아요. 그 경기를 워낙 많이 하는 곳이라 센스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이걸 알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좀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때려 죽일 놈 하면서 이렇게 나쁜 놈 취급하고 막 이럴 수는 없지만 알 수도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은 남는 실수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합류를 하고 보니까 어디에요? 저기 앞에 세이프티카는 머나먼 곳에 가 있고요. 피아스트리도 지나가 있고요. 자, 2랩 뒤처진 알론소 바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인스가 13위가 된 거죠. 자, 이게 정말 사인스에게는 안타까운 순간이고 이제는 포인트의 꿈이 날아간 거죠. 원랩 페널티를 안 받았으면 그럼 피아스트리 뒤니까 포인트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뒤에 있는 차들은 언랩을 하기 때문에 사인스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포인트 밖으로 밀려납니다. 어차피. 그래서 페널티 안 받아도 제자리에 있었으면 어차피 포인트 못 따요. 그러면 도대체 원랩 페널티라는 게 있나요?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없죠? 제가 F1 용어집에 써놓은 F1의 페널티 종류에도 원랩 페널티란 건 없습니다. 왜 안 썼나요? F1 규정이 없으니까요. 자, F1 규정에는 제가 이렇게 명시를 대충 해놨는데 B14페이지에 B1.9.5 항목에 A부터 J까지 페널티가 있습니다. 익히 안 읽어도 제가 용어집에 써놓은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5초 페널티, 10초 페널티, 드라이브 스루, 스탑 앤 고 페널티, 그 다음 기타 시간 페널티, 드라이버 리프리맨드, 자, 그냥 견책이죠. 그리고 컴피티터 리프리맨드, 자, 드라이버에게도 견책할 수 있고, 경쟁자에게도 견책할 수 있고, 팀에게도. 그 다음, 다음 경기에서 그리드 페널티 줄 수 있고요. 그 다음, 실격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 경기에 못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한 랩은 없잖아요. 그럼 주면 안 되는 건가요? 두둥. 그러나 이 F1의 법체계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상위법이 있어요. 상위법. 자, 인터내셔널 스포팅 코드가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스포팅 코드 페이지 56에 보면 페널티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인터내셔널 스포팅 코드를 바탕으로 실전 규정으로 나온 게 F1의 레귤레이션, F1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 상위법에 있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4.1의 페널티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여기에 F1 규정에 있는 페널티들이 쭉 있고 다음 페이지에 57페이지에 페널티 랩스 한 랩이 아닐 수도 있죠. 페널티 랩을 페널티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줬습니다. 이건 당연히 가능하죠. 상위니까. 이렇게 해서 사인스는 한 랩의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F1 역사상 원랩 페널티는 처음인가? 놀랍게도 아닙니다. 자, 놀랍게도 한 건 더 있었어요. 1981년 아르헨티나 그랑프리에서 리카르도 주니뇨라는 드라이버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저도 한때 좀 포인트는 땄던 것 같은데 잘 모르지만 어쨌든 리카르도 주니뇨라는 드라이버가 하위권에서 스핀을 하고 트랙을 가로질러서, 그러니까 코너들을 제대로 다 달리지 않고 트랙에 합류해서 달린 사건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넌 트랙을 그렇게 제대로 안 달렸으니까 풀랩 페널티, 지금이랑 용어가 살짝 다르지만 의미는 완전히 똑같죠. 한 랩 페널티를 줬습니다. 그래서 칼로스 사인스의 원랩 페널티는 무려 45년 전 역사를 소환하는, 저때 기록이 되게 부실해서 정확한 사연은 알기 어려워요. 옛날에 F1은 정말 기록이 부실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사인스가 한 랩 페널티를 받았고 상황은 받는 것이 맞았다. 윌리엄스에서 그 전 랩에, 그러니까 상당수의 경쟁자들이 피스탑을 했던 그 전 랩에 피스탑을 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 아니면 아예 피스탑을 안 했다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들지만 다 결과론입니다. 예, 그때는 내가 피돌에 있었어도 이런 것까지 고민 못했을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안타까운 카를로스 사인스의 원랩 페널티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팀은 에스턴 마틴인데요. 네, 제가 이제 농담처럼 헝가리 그랑프리 이야기를 하지만 이번에 또 에이드리언 뉴이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대처가 늦어진 이유 중에 내가 아파서, 아직도 컨디션이 정상이 아니라고요. 이미 지난해부터 몸이 안 좋았는데 좀 나아졌다 그래요, 요즘. 그래서 내 몸이 나아지면, 부상 이슈가 있었어요, 지금. 드라이버 부상도 문제지만 에이드리언 뉴이 부상 이슈는 크죠, 에스턴 마틴에게. 그래서 지금 건강 이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요. 자, 헝가리 얘기밖에 안 나오는 랩타임의 높이입니다. 아까 그 고산지대 얘기했던 드라이버보다 1.5초에서 2초 이상 느립니다. 경기가 안 되죠. 이걸 어떻게 게임을 해요. 그리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스트롤 온보드 관심 있는 분들 찾아보세요. 마고첸 백해치에서 스티어링 휠을 180도 돌리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언더스티어에 리어는 리어대로 오버스티어가 걸리고 있어요. 그걸 그렇게 하고 달리는 드라이버들이 더 미친 거 아닌가 싶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헝가리가 되면 달라질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스 결과가 나왔는데 르클레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러셀이 2위, 해밀턴이 3위가 됐고, 안타깝게도 안토넬리는 15위까지 밀려났습니다. 자, 이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조금 더 살펴볼 부분들이 있죠. 샤를 르클레와 페라리의 영국 그랑프리 우승. 터프 타임 네버 레스트. 힘든 시간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Only tough people last. 같은 터프치만 의미를 다르게 해석해야 되죠. 강인한 사람은 only 강인한 사람, only tough people. 오직 강인한 사람만 살아남는다 라고 했습니다. 루루루루루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건 잘 못해서. 자, 제가 괜히 빔을 끌고 들어온 게 아니죠. 제가 그런 짓 안 하잖아요. 이거는 브라이언 부츠와 샤를 르클레가 직접 경기 중 팀 라디오로 한 겁니다. 해석 제가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네, 제가 먼저 이런 걸 가져오면 나쁜 놈이죠. 그렇고요. 네, 힘든 시간이 그렇게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시즌 첫 승이고요. 통상 9승입니다. 그래서 뭔가 편안해지는 배치죠. 좌우가 편안하면, 어떤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이 배치 매우 편안합니다. 자, 어쨌든 네, 메르세데스만 우승하던 초반 6라운드와 최근 3라운드 동안 2번 페라리가 우승한, 네, 그리고 드라이버 오브 더 데이까지 되었죠. 해밀턴도 잘 풀어냈고 베르스타펜도 그 사고만 아니었다면, 안토넬리 좀 더 줬어도 되지 않나 싶은데 그렇습니다. 다음 경기에 뭐랄까요, 이 사람들이 추가로 안토넬리에게 좀 더 주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자, 2024 미국 그랑프리 이후 2년 만에 첫 우승입니다. 624일 걸렸어요.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지난 시즌 초반에 몇 번 좀 가능성이 보이기도 했었는데 중후반은 영 아니었고요. 그래서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기가 무척 힘들었고, 특히 올해 많이 힘들어 보였는데, 페라리가 시즌 2승에 통산 250승. 페라리는 물론 우승할 때마다 신기록이긴 한데 숫자가 좀 의미가 있죠. 지난 바르셀로나 카탈루냐 그랑프리에서 페라리 엔진의 250승이 있었고요. 이번은 스쿠데리아 페라리의 250승입니다. 이거 크죠? 그래서 이런 멋진 이미지 만들어줬습니다. 오른쪽에 원판은 뭔가요? 저게 깨알같이 1승째부터 250승째까지를 드라이버들을 다 써놓은 거예요. 250명.
왼쪽엔 그 우승한 드라이버들 전부 다 표시한 겁니다. 여기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왼쪽은 FIA도 만들어졌습니다. 페라리 250승. 야, 이렇게 할만하죠. 그리고 첫 승, 퀴즈에 나왔던 호세 프로일란 곤잘레스. 자, 그리고 그게 실버스톤이었죠. 첫 승도 실버스톤. 그리고 정확히 75년 만에, 첫 승이 1950년이 아니에요. 1951년입니다. 그래서 75년 만에 250승을 같은 실버스톤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르클레 포디엄에 3번밖에 못 올랐어요. 올해 생각보다 포디엄에 오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터프타임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해밀턴은 5번 올랐거든요. 해밀턴이 지난해 한 번도 못 올랐던 걸 생각해보면, 물론 꼭 르클레가 더 올라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지난해 르클레는 몇 번 포디엄에 올랐잖아요. 그런데 해밀턴 한 번도 못 올랐는데 올해 그만큼 르클레가 더 힘들었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고, 자, 이 찰스 루이스 듀오로 더블 포디움이 처음이죠. 네, 올해 좀 오묘하게 한 명씩만 올랐었어요. 메르세데스가 2자리 차지할 때가 많기도 했으니까 그것도 있지만, 메르세데스가 2명이 아닐 때도 2명이 같이 올라간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2명이 같이 올랐습니다. 페라리로서는 여러모로 의미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루이스 해밀턴이 시즌 전 경기 포인트 피니시와 모든 랩 주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2위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이 더블 포디엄이 있어서 짝으로 이쪽을 먼저 달았고요. 다시 한번, 예, 이건 안토넬리 이번에 터프 타임을 보냈잖아요. 터프 타임 네버 레스트. 하지만 only tough people rest라는 메시지를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샤를 르클레와 페라리의 영국 그랑프리 우승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지 러셀 시즌 포디엄 피니시 5회. 네. 러셀도 5번밖에 안 돼요. 9라운드에. 그리고 홈입니다. 홈. 영국에서 홈에서 처음이에요. 은근히 실버스톤과 인연이 없었던 러셀이 홈 포디엄 피니시에 성공했고요. 이건 저도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3경기 연속 포디엄 피니시가 처음이에요. 러셀이. 얼마 전에 저 팀메이트는 5연승을 하고 있었는데 러셀은 3경기 연속 포디엄 피니시가 처음이에요. 그렇게 꾸준한 것 같았던, 꾸준남이잖아요, 별명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러셀 5경기 아니야, 10경기? 10경기 넘게 5등 안에 계속 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사실 포디엄 계속 오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차기는 했지만, 야, 그렇게 꾸준한데 3경기 연속 포디엄 피니시가 처음이라고? 했는데 진짜였어요. 그리고 리암 로스는 시즌 최고 성적 타이 6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요즘 진짜 하늘을 찌르는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5경기 연속 포인트 피니시. 요즘 흔하지 않아요. 요즘 다들 신뢰도 이슈, 꾸준하지 못한 성적 같은 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5경기 연속 포인트 피니시 대단하고, 림블라드도 4경기 연속 포인트 피니시. 그럼 결론이 뭐가 됩니까? 네, 레이싱 불스는 4경기 연속 더블 포인트 피니시가 되죠. 예, 당연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올 시즌 2명을 합쳐서의 기록은 최고의 기록입니다. 자, 작년 초만 해도 2경기 레드불에서 뛰다가 레이싱 불스로 보내지고 F1 커리어가 위협받았던 리암 로슨과 아직 10대에 올해 데뷔한 루키 아비드 림블라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팀이야말로, 자, 우리가 세상을 정말 쉽게 속단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가브리엘 보톨레토 역시 시즌 최고 성적. 보톨레토가 시즌 최고 성적이란 뜻은 아우디도 팀 출범 후 최고 성적이라는 거죠. F1에서 아우디스 베스트 포뮬러 1 피니시. 그렇죠. 네, F1이 출범한 1950년 이후 아우디는 올해가 데뷔니까 보톨레토의 8위가 최고 성적입니다. 프랑코 콜라핀토 시즌 5번째 포인트 피니시. 포인트 피니시 많이 했습니다. 가슬리는 7번째예요.
가슬리도 엄청나게 꾸준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언급했던 러셀급이죠. 러셀이 계속 5위 안에 들었던 것과 비슷한 정도를 가슬리가 거의 뽑아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좋은 성적이고요. 알핀이 시즌 4번째 더블 포인트 피니시입니다. 그러니까 레이싱 불스는 4경기 연속을 하고 있어요. 5번째 더블 포인트 피니시인데 알핀이 이제 겨우 4번째 더블 포인트 피니시니까 알핀도 잘하고 있지만 레이싱 불스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또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F1 그랑프리 주간 관중 동원 56만 4천 명. 야, 이건 저도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말인가? 숫자인가 말인가? 말인가 방구인가 막 헷갈리는 56만 4천이요? 예, 저는 갔다 와봐서 압니다. 저기 사람이 얼마나 미어지는지. 예, 그렇습니다. 40만 명 정도만 돼도 정말 숨 막히는 곳인데 56만 3일 동안 56만이겠죠. 그래서 일요일에는 한 20만 왔다는 얘기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흥행이 되니까 F1과 FIA에서는 지금 F1을 잘 운영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숫자가 빠방하게 나오고 돈이 눈앞에서 들어오는 게 보이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수뇌부에서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무조건 잘못했다가 아니라 문제점이 있는 거를 놓칠 수 있는 굉장히 안 좋은 막 그런 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좀 해봅니다. 막 라스베이거스 같은 게 흥할 때 그런 혼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이거 발표 나오고 얼마 안 있어서 그놈의 그 표준 엔진 얘기했잖아요. F1 표준 엔진을 추진해 보겠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쓰겠다는 건 아닌데 F1이 특정 팀이 개발하는 특정 파워 유닛 제조사가 하는 거 기준이 아니라 FIA가 없는 팀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엔진을 개발해 보겠다라는, 이런 건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거 보고 그거 보니까 자신감이 좀 과하게 넘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잠깐 들어서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관중이 많이 온 건 좋은 거죠. 어쨌든 이번에 저의 개인 평점은 의외로 노리스 평점이 좋습니다. 이번 주에 피아스트리가 많이 안 좋았다는 얘기도 해요. 이게 상대 평가 지표들이 많이 들어가서 팀메이트보다 잘했는가? 여기에서 점수 받는 게 되게 많아서 여러모로 노리스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레이스 기준입니다. 레이스. 자, 그리고 워스트로는 알본과 후켄버그, 역시 리타이어한 드라이버들이 많이 밑에 내려가 있고요. 시즌 베스트에서는 노리스가 5위 복귀했습니다. 베르스타펜이 밀려 내려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안토넬리가 또 포인트를 못 따가면서 1, 2위 격차가 제법 많이 좁혀졌습니다. 2, 3위는 계속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고요. 워스트에서 순위가 바뀌었는데 알론소가 올라왔어요. 드디어 알본이 내려갔습니다. 아니, 그 에스턴 마틴인데 잘 생각해보면 윌리엄스도 지금 좋지 않죠. 에스턴 마틴이 워낙 안 좋아서 그렇지만 윌리엄스가 안 좋고, 윌리엄스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사인스가 제법 커버를 하고 있는데 알본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게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영국 그랑프리 드라이버 챔피언십 순위에서 르클레 무려 100포인트 돌파에 순위를 6위에서 4위로 끌어올렸고요. 반대로 이번에 많이 아쉬웠던 피아스트리가 4위에서 6위로 떨어졌습니다. 1, 2위 격차가 22포인트로 줄어들었고요. 이거 의미가 크죠. 22포인트 차라는 거는 한 경기에 만약에 리타이어를 하거나 노포인트로 끝난다면 바뀔 수도 있는 순위라는 겁니다. 1, 2위가. 해밀턴도 31포인트 차로 따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에서 순위는 바뀌지 않았는데 포인트 격차 1, 2위가 76포인트, 역시 2경기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요. 재밌는 부분은 알핀과 레이싱 불스 여기 불났습니다. 2포인트 차요. 2포인트. 야, 그렇게 5위 확실한 것 같던 알핀을 다 따라왔습니다. 사실 아직 시즌 절반도 안 했기 때문에 소신 발언 하나 할까요? 물론 이건 모든 게 예상대로 나온다는 가정하에 에스턴 마틴이 파워 유닛, 파워트레인 제대로 고쳐서 오고 에이드리언 뉴이의 공들인 업그레이드가 헝가리 이후 빛을 발한다면 시즌 끝날 때쯤 5위 싸움 전 에스턴 마틴이 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놀랍게도 제가 시즌 초반에, 시즌 시작하기 전에 예상할 때도 에스턴 마틴이 상반기까지는
거의 최하위권 노포인트 예상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1포인트 딴 게 오히려 그 기대를 넘어선 거라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에스턴 마틴 화이팅! 네. 이렇게 해서 영국 그랑프리 리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